다른 거는 저는 모르겠지만 딱 하나만 집중하시면 좋겠어요. 교육이 최고의 투자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로체험회사 스팀21의 대표이고 우리나라에서 조심스럽지만 진로교육 관련된 정규책을 가장 많이 판 작가, 그리고 진로교육 강연가 앤디림이라고 합니다. 학생들이 그래도 많이 생각보다 열심히 하는구나, 집에서 보는 것보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열심히 사는구나, 이런 거를 저는 피부로 느끼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은 그걸 못 느끼세요. 보통 집에서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못 보니까. 근데 생각보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생각보다 학생들 정말 열심히 하니까 학생들 많이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진로 순위는 저희가 이제 10년을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10년을 보면은 트렌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흔히 말하는 TV에서 요리 붐이 온다, 그럼 요리사가 올라가요. 또 축구나 야구나 글로벌 국제 이벤트가 있으면 그런 게 또 올라가고, 어떤 빵 터지는 연예인이 있으면 그쪽이 또 올라가고. 그래서 사실 스탠다드한 내용들, 교사라든지 공무원, 어떤 행정가, 이런 것들은 꾸준히 있는데 상위에 있는 것들은 좀 많이 변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조심스럽지만 말씀드리는 건, 여전히 어쨌든 대학 입시 위주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 그것이 이제 우리 한국 사회를 일으켰던 원동력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사회에서는 조금 더 조심스럽다. 중요한 거는 입시까지도 전 상관없던 면에서는 없는데, 중요한 건 대학 교육은 조금 더 디테일해져야 되고 조금 더 미래지향적이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가 아무리 진로를 강조하고 하더라도 그러려면은 대학을 가야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어요. 그러면 그 대학을 간 다음에 결국 투자한 만큼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결국 대학에서 해결을 해주거나 거기에 있는 커리큘럼이 학생들을 완성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열심히 어른들 말 들어서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들이 원하는 대학을 들어갔다 치더라도 지금 취업률이 최악이다라는 뉴스가 10년째 나오고 있어요. 거의 점점 심해서 지금은 더 심하죠. 그 말은 결국 사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저는 대학 내의 문제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물론 대학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분명히 조금 더 열심히 더 개선을 해주시고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그게 저는 가장 큰 문제이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진로 교육의 현실은 어떤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쪽 업계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국가에서 이제는 진로를 정규 과목화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규 과목이 됐어요, 이제 아예. 그래서 담당 선생님도 계시는 상황인데, 이 정도만 해도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어제도 밤을 자면서 생각을 한 게, 10대 때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경험을 하는 시기는 아니에요. 사실은 피상적인 경험을 하고 어른들의 말을 잘 따라서 성장하는 시기고, 사실 중요한 경험은 20대 때 많이 씨를 뿌리는 단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0대 때 이 정도 진로교육 시간이 확보되고 진로교사와 소통하고, 이번에 제가 낸 책을 통해서도 그렇고 많은 어른들과 소통을 하면은 충분히 우리나라의 진로교육이 전 세계랑 비교를 해서도 저는 충분히 최상위권이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학 무용론도 나오는데 굳이 대학을 가야 할까요? 우선은 대학을 가는 게 여전히 중요한 5가지 이유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10년째 이 내용은 꼭 강조를 드리고 정확히 말씀을 드리는데, 그건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학벌이란 거는 희석되는 거지 소멸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영향력이 줄어드는 거랑 없어지는 건 완전히 다른 개념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부 학벌이 안 중요해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일리 있고 다 맞아요. 그런데 이 개념 자체는 동서양 어디를 가셔도 여전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학벌이 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합리적일 수는 있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정 분야, 그리고 학벌의 영향력이 과거보다 줄어든 게 사실이지만, 이 문과랑 이과랑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나온 말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우선은 학벌이 희석이지 소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을 가는 게 솔직히 중요하다라는 걸 우선 받아들이시고, 두 번째는 되게 안타깝지만 여전히 사회의 고학력의 선호 현상이 있다는 게 팩트라는 거예요. 자, 과거와 달리 지금 우리나라 사회는 예전보다 분명히 차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앞으로 더 좋아지길 바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고졸자에 대한 차별, 그리고 고학력 선호 현상이 여전히 있는 것 또한 사실이죠. 실제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대기업을 가더라도 우리가 그쪽에서 대졸자 아니면 잘 뽑지 않는 면도 있고, 전문직을 가더라도 교사가 되고 싶어도 커트라인을 통과하려면 아예 대학교에 어떤 특정 자격증이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 팩트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뭘 하고 싶으면 어쩔 수 없이 대졸자가 될 수밖에 없고, 사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선호하고 있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대학을 가는 게 좋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옳은 건 아니지만. 자, 그리고 대학을 가는 게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대학이 점점 프리미엄화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출산이 지속되면서 대학이 가는 게 전반적으로 물론 점점 쉬워는 지고 있어요. 물론 그러나 여전히 최상위 대학이나 어떤 특정 전공 같은 경우는 오히려 프리미엄화 되고 있어서 거기를 가려고 더 많은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 잘 아시겠게 흔히 말하는 하위권 대학이라든지 적당히 해서 가는 대학이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점점 우리 사회는 어쨌든 프리미엄화 되는 곳으로 고도화된다, 이렇게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대학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네 번째로 보면은 좀 안타깝지만 대학이 유일하게 4차 산업을 배울 유일한 공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세요. 우리가 반도체라든지 뭐 AI, 로봇 이런 걸 배울 수 있는 곳이 다른 곳에도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대학을 제외하면은 솔직하게 배울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간혹 어떤 분들이 직업학교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을 얘기하시는데 그곳에서도 대부분 대졸자들을 먼저 커트라인으로 뽑고 있고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은 흔히 말해서 1등 혹은 대기업에서 원하는 수준은 아닐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고졸한 다음에 산업 현장을 갔더라도 대부분 재직자 전형을 통해서라도 기술 전문 폴리텍 대학을 가는 경우도 마찬가지 이유에서 거기에서만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대학을 가야지 좋은 이유는 대학을 가면은 우리 인맥이 좀 달라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사람을 누구를 만나느냐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해요. 근데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대학을 들어갔다면 그곳에 있는 친구들도 다 열심히 노력해서 온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 혹은 같은 꿈을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나도 더욱더 상향평준화 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다양화된 친구를 만날 수 있고 높은 수준의 친구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대학을 가는 거를 추천한다라고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는 편이죠. 연장된 질문으로 여기서 보면은 외부에서 보는 약간 학벌의 장점이 4가지 크게 있는데요. 학벌을 통해서 우리가 개인의 노력이나 성실도를 측정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학벌이라는 거는 초, 중, 고 시절을 통해서 19살까지 어떤 삶의 결과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끈기라든지 자기 할 일을 다 했다는 걸 증명을 하는 거죠. 대학이나 기업들한테. 그럼 그 사람들은 당연히 이 친구는 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걸 참았고 이걸 성취했구나 라는 걸 이제 체크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학벌을 목표로 해서 간 것들에 대해서 체크가 되니까 우리는 학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히나 요즘은 수능 같은 경우도 단순 암기만으로 좋은 성적을 얻기 어려우니까 그런 거를 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학벌이 그동안의 대학 이후의 성공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보장해줬다라는 점이에요. 좋은 학벌은 평균적으로 지금까지도 그랬고 여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줄어들었지만 더 나은 직업이라든지 연봉, 사회적인 지위와 연결될 확률이 다른 것보다 조금은 높아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최근에 좀 경기 침체 때문에 조금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마이스트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독일, 과거 20년 전 30%였던 대학 진학률이 지금은 꾸준히 해서 55%, 57% 이렇게까지 올라왔어요. 오히려 독일도. 그래서 그렇게 되는 이유 역시도 대학 이후에 대학에서 배웠던 것들이 결국에는 산업 현장에 이어진다는 것을 독일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를 보면은 이 학벌이라든지 대학을 통해서 인성이나 사회성 역시 추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어딘가에 취업을 하거나 사회 경험이 없는 사람들보다는 누군가들과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소통을 했던 경험들이 학벌이나 인성, 사회적 행동들을 통해서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기업들이 체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동아리 활동을 많이 체크를 한다든지 대외 활동을 했다든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역사회에 봉사를 했다든지 이런 상황들을 가지가지로 체크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론되어 있는 거죠. 인성이나 사회성 측면에서. 그리고 학벌의 가장 큰 장점은 결국 내 스스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가성비 높은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지금부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손흥민처럼 이렇게 제가 축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제가 또 음악이나 미술을 해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제가 개인적인 노력을 공부를 통해서 많이 한다 치면은 아마 예체능이라든지 다른 분야보다는 조금 더 가성비 있게 조금 더 높은 확률로 될 수 있기 때문에 딱 한 번만, 정말 딱 한 번만 노력을 통해서 한번 공부를 한 번만 잘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는 늘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학벌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학의 역할과 영향력이 예전보다는 희석된 게 맞아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멸된 거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학벌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일정 부분의 일리가 있는데 실제로 지금의 2030 현실을 봐야 돼요. 어떤가요? 최악의 취업난, 그리고 경력 있는 신입을 구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그런 점에서 근거해서 세 가지를 이렇게 보면 되는데, 첫 번째는 학벌 이외에 다른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평가할 수 있는 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과 같은 경우, 인문계 말고 이공계, 자연계 같은 경우는 학벌 말고 예를 들어서 SCI 논문이나 대기업이나 연구소와 협업했던 경험, 그리고 4차 산업 관련된 기술 훈련, 혹은 전공 학습 능력, 그런 것들을 기업에서
학벌 말고 너가 실제로 이걸 했었어? 이거 우리 회사에서 하는 건데 라고 해서 바로 데려갈 확률이 높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학습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공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문과보다는 덜 보게 되는 영향이 있는 거죠. 근데 반면에 문과는 뭐 학벌이나 영어, 자격증, 스펙 같은 거 아니면은 여전히 이걸 대체하거나 뭐 할 수 있는 필터링 할 수 있는 게 많이 적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어른들이 말하는 학벌 안 중요해라는 게 일정 부분 맞지만 전반적으로는 또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정확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또 두 번째는 4차 산업보다는 학벌보다 이 수학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학벌이 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학보다 이공계나 자연계는 계열 자체가 중요한 거지 학벌이 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뭐 서울대는 예를 치더라도 뭐 중앙대랑 지방에 있는 국립대에서 같은 공대를 나왔다. 물론은 격차가 있어 보일 수 있지만 나중에 보면은 생각만큼 큰 격차는 없어요. 왜냐면은 결국 계열면에서 기업들은 판단을 하고 이 사람이 거기서 뭘 배웠고 어떤 세부 전공을 하고 뭐를 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이지 생각보다 차이가 없다는 걸 인식을 하시면 좋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학벌이란 거는 결국 너네가 얼마나 전공을 깊이 했고 이런 게 중요한 거지 학벌이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어느 정도는 좀 희석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안타깝지만 학벌의 가성비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야 학벌 안 중요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내가 투자한 만큼 돈을 투자한 만큼 시간을 투자한 만큼 내 취업의 결과물 이런 게 나오면 좋은데 단군일의 최악의 취업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야 이거 차라리 그 돈 아껴서 학원비 아끼고 다 아껴서 다른 데 투자하는 게 낫죠. 야 차라리 미국 주식 투자할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안타깝죠. 이거 모든 건 뭐 여러분 잘못, 학부모님들 잘못이라기보다는 세상의 문제고 아쉬움이 있지만 가성비 문제가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일리는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런 걸 잠깐 정리하면은 문과라는 좋은 대학이라는 여전히 학벌이 유저하다. 문과 쪽은. 하지만 이공계나 이런 자연계 쪽은 생각보다 이 차이가 크지 않다. 오히려 전공 성적이나 계열면 그리고 영어 성적 이런 게 중요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10년 전에 취업된 잘 되는 전공이랑 또 5년 전에 잘 되는 전공이랑 이런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는 걸 인식하시면서 계속 이런 걸 좀 보시면 좋겠어요. 어차피 학벌이라는 거는 일종의 취업 마패 정도지 그걸로 내가 1차 커트라인인 거지 2차, 3차를 확보해주고 보장해주는 어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건 내가 제일 중요하다. 내가 뭘 생각하고 있고 뭘 해오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대학 간판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요?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건 학생이 뭘 좋아하고 내가 어떤 걸 할 때 편하게 하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은 행복하려고 공부하는 거고 우리가 행복하려고 살아가는 건데 점수에 맞춰서 대학 가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서 가는 거는 사실 저는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고 궁극적으로 좋지는 않다고 봐요. 그래서 학벌이 주는 안정감이라든지 통계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전공이라든지 학벌에 대한 문제는 사실 2순위고 저는 학생이라든지 학부모가 어떤 삶을 원하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지금은 목회자가 됐어요. 근데 그 친구가 우주천문학과를 전공했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는 부모님들도 그렇고 가야 될 길이 있었지만 그 친구가 꼭 배워보고 싶은 게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학생들이 우선은 뭘 좋아하고 뭘 잘하고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가 전공이나 학벌만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꿈에 맞게끔 어떨 때는 대학이 중요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전공이 중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 판단은 다음에 입시 컨설팅을 같이 하면서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꿈이 없는 10대라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청소년 대부분이 꿈이 없는 그 이유를 저는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10대나 20대나 대부분이 꿈이 없을 환경이 놓여 있어요. 기본적으로. 자, 집, 학교, 학원. 자고, 집, 학교, 학원. 이걸 반복하니까 어른이 돼서 겪어야 될 것들을 학생 때 조금씩 경험을 하라고 하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환경 자체가. 대학생 돼서도 마찬가지죠. 집, 학교, 뭐 학원, 알바. 요 이제 네 가지로 반복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꿈을 접할 그런 경험이라든지 그런 기회가 없으니까 당연히 꿈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장래 희망은 뭐 되고 싶어요라고 하는 건 사실 피상적인 거고 진짜 되고 싶어요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실제로 저희가 10년 동안 갔을 때 진짜 꿈이 뭐냐고 2번, 3번을 질문하면 저는 이거 되고 싶은데 솔직히 자신도 없어요. 혹은 이거 제가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라는 꿈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꼭 3가지 말해준 게 뭐냐면은 만약 내가 꿈이 없다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어쨌든 수학을 덜 쓰는 이공계를 가라라고 제가 꼭 말을 해줘요. 왜냐면은 우선은 어렵고 싫어도 그리고 취업 잘 되는 그런 이공계를 확보해 두면은 나중에 가서 다른 진로를 찾아볼 때도 안전 마진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플랜 B가 있는 거 어떻게 보면 이왕이면 그런 걸 확보해 두면은 나중에 우리가 방황을 하더라도 대학교 가서도 충분히 우리가 시간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아버지께서 이공계가 이제 취업 잘 된다 해서 근데 아버지 저 수학을 안 좋아합니다.
그래도 가라 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자연계열을 갔어요. 그게 이제 지질학이었고, 물론 거기는 그나마 좀 잘 맞아가지고 제가 거기서도 이제 뭐 세부적으로 암석공학, 그리고 뭐 엔지니어링 이런 쪽이 있는데 거기는 수학을 또 깊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도 또 수학을 덜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석유 쪽이라든지 광산 쪽, 이쪽은 좀 고생물학, 화석 이쪽이 있는데 그쪽을 해야겠다 싶어서 저는 석유 광산 쪽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또 운이 좋게 감사하게도 관련된 대기업에서 또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여전히 이공계를 그나마 가는 게 문과보다는 조금 더 취업이 나은 상황이니까, 혹시 내가 꿈이 없다 그러면은 눈 딱 감고 수학을 덜 쓰는 분야도 괜찮으니까 한번 그쪽으로 전공을 진학해서 우선 거기서부터 다시 진로를 생각하자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화학, 생물, 지질, 환경공학, 뭐 기상학, 해양학 이런 거 마찬가지예요. 오케이? 그래서 거기서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고, 거기서부터 꿈을 찾으면 돼요. 전혀 안 늦어요. 20대 때부터 찾아도.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꿈이 없으면은 다른 생각하지 말고 돈을 왕창 벌어봅시다. 우리 한번.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면은, 돈을 벌다 보면은 꿈이 생길 때가 있고, 돈으로 인해서 나중에 꿈이 생겼을 때 그걸 할 수가 있게 돼요. 예를 들어서 대부분은 공부를 엄청 잘하거나 곧잘 하는데 꿈이 없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대부분 공부를 못하거나 공부에 관심이 없는 경우가 보통 꿈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보통 그래서 야, 그러면 너는 땀 흘리는 분야나 몸으로 돈을 버는 분야 한번 도전해보자. 그럼 보통 애들이 전 너랑 너무 잘 맞는 것 같은데요? 저 공부처럼 머리 아픈 것보다 그래도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야, 여기 가면은 단순하게 어떤 면에서는 몸으로 하지만 돈 많이 벌 수 있어. 그래요? 실제로 우리가 다른 유튜브 채널 보시면 도배, 타일 시공, 포크레인, 지게차, 전기 배선 이런 현장의 일들이 굉장히 블루오션화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역은 앞으로도 또 돈을 많이 버는 것뿐 아니라 생각보다 젊은 사람들이 없어서 젊은 친구들이 들어가는 순간 앞으로 꾸준히 오래 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환경이 높으니까 한 번쯤 고민하시고 꼭 돈을 많이 벌어보시면서 세상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내가 선택하는 것 중에서 미래에도 수요가 많을 만한 일을 해야 돼요. 무조건. 자, 내가 뭔가 선택했는데 5년, 10년 있다가 끊겨요. 그러면 나는 새로운 진로를 또 설정을 해야 돼요. 또 새로운 커리어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근데 앞으로 세상은 예를 들어서 경찰이나 소방, 군인 이쪽은 너무 많이 부족해요. 저출산으로 인해서. 쉽게 말해서 인구는 그대로인데 은퇴자는 많아지고 들어올 신규 인원은 적으니까 인력 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우리 매년 여름이나 겨울에 재난이나 치안 분야가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그쪽을 계속 필요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면은, 물론 조금이라는 노력이라는 게 죄송스럽지만 소방 공무원 위한 고시 공무원 준비해야겠죠. 하지만 충분히 노력하면 돼요. 그런데 하면은 평생 직장 얻을 수 있으니까 준비하면 좋아요. 공무원이 월급 적다 뭐다 하셔도 다 그거는 비교 문화, 뭐 평균 올려치기 문화 이런 거에 있어서 그렇지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내가 꿈이 없다 그러면 미래에도 수요가 많은 일들을 해서 여러분이 충분히 거기서부터 또 진로를 설정할 수 있으니까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요거 꼭 중요하게 여러분 거 아셔야 돼요. 자, 여러분이 꿈이 없다는 거에서 혹시나 자책하면 안 돼요. 절대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꿈이 없는 건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일이고 여러분뿐 아니라 전 세계 청소년, 청년들 대부분이 갖고 있는 공통된 현상이에요. 제가 왜 돈을 많이 벌어보라고 하냐면, 지금 꿈이 없어도 이것저것 경험하다 보면은 점을 찍다 보면은 언젠가 그게 선이 돼요. 실선이. 그러다 그게 30대 이상 되면 점선이 되고 그게 도로가 돼서 언젠가 뻥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점들이 많아야 돼요. 점들이, 경험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저런 경험을 많이 하고 하다 보면은 다 생기니까 최대한 어른 경험, 돈을 많이 벌어보라는 거고, 지금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으니까 10대 때는 어른들이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시되 20대 돼서 여러 경험을 하려고 노력하면 된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알겠죠? 10대와 20대의 진로가 바뀌는 7가지 선택. 무엇이 있을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면서 정말 제가 이번 책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자, 인진공 연돈 건설하고 외우시면 돼요. 자, 인생관, 진로, 공부, 연애 및 결혼, 돈, 건강, 사람, 이렇게 7가지에 대해서 많이도 아니에요. 한 번씩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한 번 생각하다 보면 2번, 3번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첫째로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가려면 인생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인생에는 특정 공식이 있고요. 특정 패턴이 있고 사회를 운영하는 시스템의 원리가 있어요. 규칙이 있고. 자, 우리가 흔히 말해서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기업이, 대학이 여러분을 뽑고 있으면은 저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어떤 원리를 뽑고 있을까를 한번 역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누가 시키는 걸 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입장이 되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뭔가 특징이 보이는 거죠. 또 연애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
꿈을 이룰 때 필요한 현실 요건 등 같은 걸 좀 공부하면은 조금이라도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것보다. 일종의 세상 공략법을 공부하자라는 말씀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인생은 두 가지예요. 유형적 치트키가 있고 무형적인 치트키가 있어요. 흔히 말하는 영어 유치원 가거나 사교육을 좋은 걸 받거나 특목고를 가거나 혹은 농어촌 전형을 잘 활용할 수도 있고 또 로스쿨이나 의대 뭐 그런 전형 각종 전형을 전략적으로 잘 사용하는 것도 유형적인 치트키예요. 또 키가 작으면은 키 성장 센터를 이용할 수도 있고 돈을 모아서 성형이나 시술 이런 걸 할 수도 있고 인맥을 통해서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우리의 유형적인 치트키고 이거를 우리는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인 거죠. 또 마찬가지로 이것만 있는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니라 세상은 무형적 치트키가 굉장히 중요해요. 바로 예의 있는 사람, 센스 있는 사람, 돈 냄새 잘 맡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 내가 뭔가 하나 요청했는데 하나만 요청한 거 한 게 아니라 두 개, 세 개를 해오는 사람, 실행력이 기가 막히게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중요하구나라는 걸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형이랑 무형 두 가지를 균형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진로 자체를 고민을 해야 돼요. 흘러가는 대로 점수 맞춰서 우리 가거나 누가 여기 좋대라고 가는 게 아니라 내 탤런트가 뭔지 또 이대로 가면 어떻게 흘러갈지 나는 현재 이 정도고 나는 어떤 상황인데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 하면 객관적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 내가 이걸 했을 때 이렇게 될 것 같고 그럼 내가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거를 한 번만 생각하는 거랑 두 번 생각하는 거랑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이렇게 내가 뭘 잘하고 내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우리 한 번만 딱 생각해보자는 얘기를 꼭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어떤 고등학교를 가느냐 결정을 해야 될 텐데 그거 결정하는 거 그리고 어떤 대학 가느냐 어떤 전공하느냐 어떤 직업을 가지느냐가 하나하나 20대 이후의 삶을 정해버리니까 이 진로라는 거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깊이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많이도 필요 없어요. 한 번만 딱 깊이 하면 돼요. 한 번만. 아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 공부도 또 중요합니다. 앞서 말했던 학교를 선정하는 게 10대에서의 진로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첫걸음인데 그 공부를 잘하면 위에 말했던 진로들 설정할 때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 높아져요. 확률이. 공부를 잘 하려는 그 과정 속에서 인내심이라든지 끈기, 요령, 뭐 탐구 능력, 하는 어떤 이런 능력들도 다 배양돼서 그게 하나의 진로 역량이 돼서 나중에 여러분이 대학을 넘어서 궁극적인 기업들이 원할 때 나는 뽑을래.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번째 중요한 거는 연애랑 결혼이 인생의 진로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마 어른들은 굉장히 공감할 거고 혹시 학부모님들이 보고 계시면 너무 공감하실 텐데 연애하고 결혼할 때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요. 가끔 어른들이 야 연애 많이 해라고 하는데 일정 부분 맞아요. 근데 나쁜 사람이랑 나쁜 남자, 나쁜 여자랑 많이 하는 건 크게 도움 안 돼요. 좋은 사람이랑 여러 번 하는 건 저는 도움 된다고 봐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연습을 하고 훈련하고 사랑받는 법, 사랑하는 법, 배려하는 법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공부하시고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내가 그거를 상대방은 어떤 성향이고 이 사람은 어떤 인성을 갖고 있고 현실적으로 또 재산도 보고 이 사람이 나중에 커서 뭐가 될지도 봐야 되고 생각하는 것들 뭐 중요한 거지만 종교, 정치관 이런 것들도 봐야 되는 거고 이 사람이 배려심이 어떤 이런 걸 또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유형적, 무형적 치트키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을 볼 때도 유형적이나 무형적 조건도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다음은 돈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자는 얘기를 하는 건데 돈이 정말 인생이 중요하잖아요. 선택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돈을 많이 벌거나 안정적으로 벌려고 우리가 해야 돼요. 돈을 나쁘게 버는 사람이 나쁜 거지 사실 돈 자체는 잘못된 게 없잖아요. 돈 걔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렇죠? 돈을 잘 벌면요. 국가에 세금을 많이 낼 수도 있고 그 돈으로 경제 활성화가 되고 또 내가 돈으로 지불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내 가족을 위해서 돈을 쓸 수도 있고 내 노후를 위해서 돈을 세이브해서 안정적으로 내가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돈 때문에 좋아하는 일을 유지할 수도 있고 내 흥미는 아니지만 돈 때문에 그냥 일을 하면서 취미 영역으로 잘할 수도 있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돈을 중심으로 항상 진로의 한 축을 잘 설정하는 거를 꼭 가지시고 돈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건 또 건강이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좋은 직업을 가져도 건강으로 고생을 하면은 정말 인생이 힘들고 어떤 면에서는 의미 없어 보여요. 저도 사실 크고 작은 병으로 고생을 했고 지금도 좀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궤양성 대장염에 걸려서 지금 삶의 질이 좀 안 좋아요. 좀 최근에 조금 올라왔죠. 근데 그런 병에 걸리니까 인생을 돌아보게 되고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김수로 씨가 배우 코로나에 걸려서 죽을 뻔했대요. 그 뒤로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었대요. 저도 그렇지만 그분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저는 청소년들이랑 청년들 그리고 어른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이 육체 건강뿐 아니라 사실 요즘 시대에는 정신 건강이 중요한데 우울증이라든지 가슴 답답함 이런 게 있으면 주위에다 많이 토로하셔야 돼요. 생각보다 자살률이 높다는 걸 꼭 이해하시고 청소년과 청년들한테 정말 많은 위로와 격려를 해주셔야 돼요. 그게 정말 중요한 시대고 저는 굉장히 지금 그게 사회적으로 앞으로 더 많은 문제가 될 테니까 미리미리 우린 그걸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관점이지만 건강이라는 면은 사실 죽음과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 역산을 하는 것도 삶의 가치관을 만들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하니까 가족들이랑 나는 나중에 죽으면 수목장을 할 거야. 뭐 해양에다 뿌려줘. 그냥 나는 어디다 해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을지도 한번 고려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고 건강이란 건 사실 우리가 세상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 건데 장애 가족에 대한 삶, 또 치매 환자들 가족을 한번 이해하면은 우리가 혹시나 나중에 겪을 것들을 미리 예습할 수도 있고 우리 사회에 있는 우리 사회 구성원에 대한 이해심이 늘어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건강적인 측면에서 꼭 한 번쯤 해보면은 사회가 원하고 기업이 원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으니까 꼭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7번째가 있는데요. 마지막 사람을 공부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 주위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관계를 주고받는지. 예를 들어서 저는 호구처럼 당하고만 있어요. 맨날 저 사람들은 저한테만 부탁해요. 거절을 못 하겠어요. 쟤는 나 이용만 해요. 뭐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은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가 되고 그 사람의 삶을 바꿔버리게 돼요. 그리고 사회에서 만난 사람을 어떻게 상대하는지 이런 걸 그래서 미리 공부하고 사람에 대한 철학을 갖춰야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어떤 어른들은 세상은 무조건 아름답다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하고 그렇게 바라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좋은 사람도 많지만 솔직히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은근히 많고요. 이상한 사람 진짜 많아요. 세상은 내가 생각보다 안 흘러가는 게 이상한 그 세상 원리 같아요. 그리고 보통의 사람들도 어떤 특정 상황이 되면 노멀했던 사람도 이상해져요. 나쁜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정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으니까 그런 사람을 바라볼 때,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내가 바라봐야 되는지 그런 가치관과 태도의 연습을 미리 해두지 않으면은 세상에 나가서 사기를 맞을 수도 있고 사람과 사람과의 다툼 때문에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사람에 대해서 미리 공부를 하시라는 얘기를 드려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렸던 뭐 인진공, 연동건사 이런 것들이 인생에 정말 중요한 선택들이에요.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인생이 바뀌고 이 사람을 만나면서 인생이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잠깐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릴 텐데 조세호 씨 보시면 저는 볼 때마다 유재석 만나면 정말 인생이 바뀌었어요. 거기에 그렇게 된 이유는 조세호 씨가 물론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지만 정말로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남창희 씨, 뭐 이동욱 씨, 뭐 조세호 씨, 너 누구 등등등 다 인생이 바뀔 수 있으니까 항상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근거해서 공부를 미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런 중요한 것들을 왜 가르치지 않을까요? 학교에서는 지금 커리큘럼이 가장 정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이 오래된 전통인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는 지금 진로 과목이나 다른 특별한 교육을 통해서 조금씩 이게 늘어나고 있어요. 이 중요성이 있어서. 그래서 물론 여전히 부족하고 있지만 학교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고 더 나은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고 아무래도 뭐 외국의 어떤 커리큘럼까지는 100%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어쨌든 우리가 진로를 다가기 위해서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거는 대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지금 말씀드렸던 7가지는 자연스럽게 가정에서 알아서 하겠지 혹은 아이들이 알아서 하겠지라는 게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학교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학교에서 1등하는 아이가 사회에서도 1등할까요? 대학 학벌이 결국에는 확률을 높여준다. 그래서 학교에서 1등이 사회에서 1등으로 될 확률은 높다라고 말씀드리지만 100%는 절대 아니라는 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흔히 말해서 정치인 아저씨, 아줌마들, 뭐 기업인들도 보면은 다 훌륭하시잖아요. 사회에 이르러서 훌륭하신데 그분들이 매번 깨끗하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저는 성공하는 확률은 높지만 사교육비를 투자하는 데는 그러려고 있는 거지만 그런 것이 100%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조금 더 확률이 높아지니까 사교육비를 투자하는 거는 신분 상승의 욕구라든지 조금 더 성장이나 성공에 위한 하나의 발전으로서 좋은 거니까 자유의지니까 좋다. 하지만 100% 연결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0대 학생들에게 연애와 결혼을 가르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한 3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애인이나 배우자를 누굴 만나냐가 제 인생을 바꿔버리니까 미리 결혼의 중요성이나 연애의 중요성을 알려주자라는 거예요. 자, 이럴 줄 알았으면 안 만났죠, 선생님. 진짜 우리 애 아빠 이런 것만 고쳐주면 딱 좋은데 그걸 안 해요. 이런 현실적인 토로가 정말 많아요.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주위 사례 통해서 많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제 친구가요 배우자 잘못 나서 진짜 고생해요. 이런 경우 정말 심심치 않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다른 것도 중요한데 배우자 잘못 만나면 막 속이 천불을 끓잖아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 학생들한테 미리미리 조금씩 건강하게 좋은 사람 만나는 법을 가르쳐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자녀 교육관부터 재테크하는 법 이런 것들이 미리 얘기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얘기가 되고 실제로 소통을 많이 하면은 많이 좋아지니까 그거를 단순하게 성인 돼서 하기보다는 어릴 때부터 흡수력이 높을 때부터 만들어가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진로 요소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선은 좋은 사람이랑 연애가 많으면 좋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나쁜 사람이랑은 필요 없고. 근데 그런 사람, 나쁜 사람 만나면 인생 꼬이니까. 그리고 그걸 통해서 중요한 거는 많이 연애만 하는 게 아니라 꼭 전략적으로 되게 이게 나쁜 말이 아니라 배려를 연습을 하세요. 어떻게 하면 이게 상대방한테 예쁘게 들릴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감동받을지, 또 상대를 어떻게 하면 칭찬할지, 고마움을 표현하고 서운한 거는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해야지 상대방이 상처를 받지 않고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를 미리 연습하지 않으면 자기중심적이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걸 무시를 해요, 그냥. 그러면 이제 큰 싸움이 되고 이게 쌓이다 보면 누군가는 이혼을 하게 되고 그럼 이혼하게 되면 인생의 진로가 확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갖고 아무리 좋은 학벌을 하더라도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저는 그런 면을 말씀드린 거고. 둘째로는 유형이랑 무형의 균형이 갖춰지도록 많이 이제 연습을 해봐야 되는 거죠. 결혼은 제가 흔히 말해서 제가 이 합병이라고 제가 표현을 많이 하는데 두 회사가 만나서 하나를 합쳐지는 거예요. 이 합병한다, M&A 한다 치면은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고 더 예를 들어서 부자가 되거나 더 이익이 되려고 하는 건데 만약에 둘이 해서 마이너스 되면은 안 하는 게 낫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현실 조건인 뭐 월급이라든지 순자산, 장래성, 키, 뭐 외모, 직업, 성격, 또 뭐 생활력, 책임감, 뭐 무인도에 떨어져서 살 수 있는 그런 책임감 있잖아요. 그리고 학벌, 세상을 보는 가치관, 뭐 종교나 정치관 비슷한 것들 이런 걸 하면서 연애나 결혼을 하면은 굉장히 좋은 거고 편하네요. 왜냐하면 연애란 거는 잠깐 만나는 사랑이에요. 다 좋아요. 근데 결혼은 결국 오랜 시간을 같이 살아가는 생활이고 삶이라서 이런 거는 점검을 하는 걸 연습을 안 하면은 잠깐 뜨거울 때 올라오는 그 사랑 때문에 사실 화학작용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30년, 50년은 힘들어져요, 보통.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런 얘기 많아요. 저랑 결혼 전에 나랑 교회 가기로 했는데 안 가요. 11조 문제로 맨날 싸워요. 이런 경우 정말 많고요. 저는 정치로 뭐 이쪽인데 이 사람 저쪽이에요. 이런 사람도 많고. 저는 반대로 좋은 면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이 사람은 월급이 적어도 생활력이랑 우리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너무 좋아요. 가정을 너무 잘하는 거. 예를 들어서 또 학벌은 보통이지만 뭐 수입은 보통이지만 이 사람 너무 우리 집안에 너무 잘해요. 그리고 아이를 너무 좋아해요. 좋아요, 그런 것도. 그래서 또 이런 것들을 많이 결론적으로 많이 명확하게 본인이 체크를 하시면서 하는 거를 많이 하시라는 거고, 왜 나중에 성인 이후에 결혼정보업체들 이런 데를 통해서 현실 조건을 고려하는지는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실 거예요. 그런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좀 전에 어떻게 보면 약간 유형적인 거를 말씀드렸다면은 이제는 좀 무형적인 걸 같이 균형적으로 보셔야 돼요. 이것만 갖고 있다고 다 해결되지 않거든요. 사람의 성격, 뭐 인성, 타인을 대하는 태도, 예의 범절, 뭐 말투, 청소나 청결에 대한 가치관, 또 어떤 기복이 심한 사람이 있어요. 술 마시면 약간 바뀌는 사람도 있고, 또 기존에 커왔던 가정 환경도 한번 봐야 되고, 그래서 하루 생활 패턴, 나는 뭐 올빼미인데 이 사람은 낮이야, 뭐 이런 거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무형적인 이런 것들을 잘 서로 맞춰야지 나중에 오랜 시간을 같이 맞춰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유형적이나 무형적인 걸 같이 보시면서 가시는 게 혹시나 나중에 이혼이라는 진로에 큰 변경이 되는 걸 막는 그런, 물론 사람 선택이 100%는 아니니까 이혼이라는 것도 좋은 선택이고 좋은 진로 변경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왕이면은 처음에 좋은 사람과 잘 맞는 사람과 만나서 올바른 진로 선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관계로 인해서 인생이 바뀔 수 있으니까 이 연애랑 결혼할 때 성교육을 좀 잘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성의 어떤 인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성관계에서 우리 아이들 굉장히 조심스럽잖아요. 우리 어른들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게 성교육이긴 한데 이 성에 대한 거는 정말로 경각심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앞으로 세상을 더욱더 우리가 서구화를 닮아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개방화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관계로 인해서 진로가 확 바뀌는 경우 있으니까 어른들이 이 부분을 꼭 제대로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성교육이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종교 기반의 성교육도 있고요. 보수적인 성교육도, 진보적인 게 있고, 또 여성분들이 페미니즘에 기반한 성교육도 있고, 다 좋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골고루 들어보시면서 장점을 잘 흡수하시면서 하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내용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성병의 종류, 성병에 걸리는 이유, 뭐 자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은 떠나서 올바르게 하는 방법, 콘돔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뭐 피임의 중요성,
임신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책임감 같은 것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바뀌는 것들, 예를 들어서 임신하면은 우리 인생이 정말 많이 바뀌잖아요. 10대가 만약에 20대 초반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바뀌는 것들을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학생들이 경각심을 갖고 하든 안 하든 조심스럽게 하거나 좀 미루거나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부모님과 그리고 자녀분들이랑 같이 골고루 제대로 하시는 게 합리적인 성의 철학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거고, 중요한 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성이라는 건 행위이기도 한데 성관계예요.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이라는 걸 정확히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만, 예를 들어서 남자만 좋은 성, 섹스 이런 거는 절대 안 좋고, 서로가 상대를 위하는 상호적인 방식의 성관계라는 걸 이해하고 상대를 위하는 마음이 기본이 돼야 된다는 거를 인식하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이에게 이성 친구가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이쪽에 뭐 연애 전문가는 절대 아니지만, 제가 학생들 보면은 보통 교실에서 누구누구 애인이 있어요, 여자친구 있어요, 남자친구 있어요 하는 경우 많은데, 부모님의 걱정은 그거잖아요. 혹시나 이걸 통해서 두 가지,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두 번째 혹은 안 좋은 길로 가지 않을까, 이 두 가지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집에서 아이와 소통이 많이 돼가시고 아이에 대한 인성교육이 잘 되시면은 저는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될 거라 보고, 오히려 건강한 연애를 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하시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너무 걱정으로만 보실 필요는 없고, 제일 중요한 건 자녀분과의 소통이 많으셔야 된다는 거. 아무리 바쁘시고 요즘 시대를 살아가시느라고 힘드시겠지만 자녀분과 꼭 소통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문대 입학은 재능일까요? 노력일까요? 커뮤니티에서 정말 갑론을박이 많아요. 누가 맞다 많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해답을 드릴게요. 또 정답이 아닐 수 있지만 저는 고민을 많이 해서 해답을 드리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피라미드로 예를 들게요. 최상위권은 재능 영역이 맞아요. 제가 죽었다 깨나도 저 국가대표 못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혹은 K리그 1 축구 선수 못 돼요. 쉽지가 않아요. 그런 건 재능의 영역이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어떤 중위권이나 하위권부터는 노력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이해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어떤 수준을 목표로 하느냐에 따라서 노력의 측면이 중요하냐, 재능의 측면이 중요하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공부를 포함해서 세상에 또 어떤 분야를 봐도 대부분 재능의 영역이에요. 대부분.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재능이란 건 역대급으로 최상위권을 말씀드린 거죠. 예를 들어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한테 가면요, 나 저 사람 못 이기겠어. 정말 천재 위에 천재가 있고 또 위에 천재가 있어요. 제가 예를 들었지만 축구, 야구 선수 1군, 뭐 2군도 마찬가지예요. 또 뭐 얼마 전에 우리 한강 작가가 우리 받았지만 그런 문학, 저는 개인적으로 재능이 없다면 범접 불가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는 진짜 재능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노력해도 정말 넘사벽이 맞아요. 근데 반면에 말하는 우리 공부 분야는 재능이 분명 필요해요. 뭐 의대 이상 혹은 뭐 특정한 대학교, 그런 데를 제외하면은 충분히 중하위권이 중상위권이나, 운이 좋으면, 운이라는 표현보다는 정말로 본인이 천재성을 뒤늦게 발현돼서 갈 수도 있지만, 중하위권은 보통 중상위권까지는 노력하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위권도 상위권까지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곳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쉽게 말해서 최상의 재능이 최상의 노력에 만나면 최고의 결과가 내는 거고, 최상의 재능이 보통의 노력이랑 만나면 보통 이상의 결과를 내는 거예요. 또 중위권 재능이 최상의 노력이랑 만나면 또 중상위가 되는 거고, 중위의 재능이 보통의 노력에 만나면 보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중요하냐라는 것보다 내가 어떤 수준이고 현재 가진 게 어떤지가 제일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보통 설명을 드리는데, 현장에서도 아이들마다 공부 DNA나 부모님한테 받은 게 달라요. 누군가는 3번만 외워도 외워지고 누군가는 5번을 외워야 돼요. 다른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푸시를 하고 하면은 아이들만 스트레스 될 수 있고 점점 안 좋은 씨앗이 마음에 자라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는 꼭 학생들의 상태를, 그리고 내 그 능력을 객관적으로 체크하는 훈련을 꼭 같이 하시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내가 어떤 재능을 갖고 있고 어느 정도 내가 현재까지 노력을 했는지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현재 공부 재능은 솔직히 예를 들어서 암기력은 이 정도고 10점 만점에 한 5점이고, 이해력은 6점이고, 언어 능력은 7점인 것 같아요. 솔직히 언어 능력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연산력은 또 5점이고, 창의력은 그래도 내가 이상한 얘기도 많이 하는 거 보면 6점 되는 것 같은데?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솔직히 지금까지 내 노력은 10점에 내가 안 해서 그렇지 좀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럴 수 있어요. 그럼 5점이에요. 그럼 우리가 재능도 어느 정도 조금은 올릴 수 있지만 노력을 좀 더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럼 내가 아까 말했던 뭐 암기력, 이해력 이런 것들의 점수가 있는데, 내가 10점에 5점이었던 노력을 10점에 7점, 8점의 노력을 했으면 이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기준으로 내가 이제 보는 거예요. 내가 여기 정도 했으면은 어디 대학교까지 갈 수 있겠다. 어떤 직업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은 내가 어떤 재능이 필요하고 어떤 노력을 해야겠다는 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최상위권 학생일수록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선 개인적으로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한테 꼭 말하는 거는, 야, 너희들 공부 잘하니까 첫 번째로 공부 계속 잘하는 건 맞아.
무조건 잘해야 돼, 알았지? 자,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는 태도 좀 가져줘. 응? 공부 너네 잘하는 거는 취업하거나 창업할 때 굉장히 유리히 맞아. 근데 그게 너네 야, 나 공부 잘하니까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은 다 내 아래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간혹 어떤 사람들이 좋은 직업 가졌다고, 뭐 돈 많다고, 우리 집안 빵빵해, 뭐 이렇게 해서 사람을 하대하는 뉴스들을 우리가 가끔 보잖아요. 그럼 누구나 눈살이 찌푸려지죠, 우리가. 누구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오히려 정치인이라든지 높은 급수의 공무원이라든지 뭐 전문직 등에서 사회적인 어떤 리더들이 하시는 분들이 좀 그런 것까지 겸비한다면 더 존경을 받으니까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그런 것까지 플러스 알파라고 제가 늘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세상 사람들은요, 서로가 서로를 대신해서 서로 같이 가는 동반자들이에요. 수직관계가 절대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우리를 위해서 쓰레기를 줍고 있고요, 잔디를 깎아주고 있고, 농사를 지어서 쌀을 생산해 주기도 해요. 화장실 막힌 걸 뚫어주기도 하고, 정화조를 청소해 주기도 하고, 음식을 우리 대신 배달해 주기도 해요. 이 사회란 건 톱니바퀴처럼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면서 가는 거지, 나는 잘났으니까 저 사람들한테 내 아래고 저 사람들 나한테 잘해야 돼,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여러분이 잘 정확히 이해하고 절대로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공부를 잘하면 그런 마인드가 생길 수도 있는 건 이해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실제로 어느 면에서는 또 최상위권들이 세상을 이렇게 선도하고 이끌어가는 면도 있고, 그거를 상위권과 중위권들이 또 서포트하는 구조가 솔직히 어느 면에서는 맞아요. 우리 부정하지 말자고. 어떤 면에서는 과학계라든지 기업, 문화 다 어떤 면에서 천재들이 뭘 판다면 다 따라가는 거예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문화도 그런 게 많아요. 그럼에도 우리 사회가 결국에는 중상위권, 상위권 혹은 하위권이라고 하시는 사람들이,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지탱해 주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니까 꼭 그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품으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봉사하는 마음을 꼭 가지라고 해요. 왜냐면은 제 생각이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 전 세계에서 전부 다 엘리트들한테 ESG라고 들어보셨죠? 뭐 environmental, social, 뭐 government 이런 식으로 여러 개 있는데, 특히 소셜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다할 걸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명문대 입시가 우리 좋은 데 취업하려고 하면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인성이나 봉사예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나만 생각했어요, 저는 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어요, 이런 사람보다 저도 적당히 생각하면서 세상과 사람을 위해서 균형 있게 산 사람을 더 우선시해 뽑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성이고, 그런 사람들을 기업이나 세상은 지금 더 원하고 있는 게 사회 트렌드라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제가 뭐 입시 컨설팅을 하거나 현장에서 만날 때도 진로를 가지고서 우리가 생기부를 쓸 때도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노력, 경험,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했던 것들, 뭐 캠페인을 하거나 뭐 동아리를 만들어서 기부를 하거나,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봤더니 현 혹은 이영표 씨 자녀가 고등학교에서 동아리를 만들어서 6.25 참전 용사분들 지원을 해준 동아리를 만들어서 꾸준히 지원했대요. 그래서 그걸로 대학을 들어갈 때 굉장히 좋은 가산점을 받았다고 이렇게 얼마 전에 유튜브 뜬 게 있거든요. 저는 그것도 같은 개념이에요. 대학뿐 아니라 기업들도 똑같이 그런 업무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사회적 인재라고 생각을 해서 더 뽑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만 여러분이 꼭 아시고, 공부를 잘하고 있으면 그걸 붙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세 번째로 다양성을 포용하는 열린 마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앞으로 세상은요,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부정적인 다양성의 시대가 될 거예요. 다양한 국가나 다양한 종교를 가진 그런 곳에서 이민이 올 것이고요. 지금 논란이 많은 남녀 갈등은 개인적으로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좋겠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사회공학적으로 당연하죠. 어떤 면에서는 군사독재 나오니까 그 민주화 우리 세대 나왔었죠. 그리고 뭐 다른 어떤 2030 남자의 우경화가 좀 나오는 어떤 정치의 어떤 특성도 그런 거에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런 사회 현상이 흐름이 있는데, 만약에 이슬람 종교를 가진 외국인 이민이 심해지거나, 만약에 우리나라의 극렬한 문화 갈등이 심해지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 이거죠. 야, 너 우리나라 왔는데 왜 너네 것만 계속 유지하려고 그래? 우리한테 좀 동화되고 좀 적응하려고 해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또 그렇지 않으려는 그 사람들도 이해를 또 해줘야 되는 게 문화고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북한이랑 통일하는 문제도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고령층 분들은 향수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하니까 좀 더 열린 마음이고 좋아요. 근데 청년이나 청소년 쪽은 제가 실제로 물어보면은 생각보다 뭐 긍정이나 부정이 아닐 수도 있어도 좀 이렇게 유보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왜 북한이랑 통일해야 되죠? 이런 경우 많다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군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저출산으로 인해서 국방력이 약화되니까 최근 들어서 뭐 여성 징병, 민방위 했던 사람도 다시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여성 징병 예를 들어보면은 선생님 저기 보세요. 제가 알기로 이스라엘도 여자 군대 가고요. 뭐 노르웨이도 군대 가고 스웨덴도 가요. 덴마크도 곧 간다 그래요. 뭐 독일도 간대요. 막 이런 얘기 나와요. 좋죠. 그런 것도 있으면. 근데 군대를 관련돼서 내부나 외부에서도 이런 거는 굉장히 지금 논의가
시끄럽고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되겠냐 이거예요. 실제로 군 가산점제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를 위해서 봉사했으니까 줄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 또 아닌 거예요. 또 일리 있어요. 둘 다 일리 있어요. 둘 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런 사람들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다양성의 시대가 오니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얘는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적 문제가 뭐예요? 우리 여자들이 경력 단절 1순위가 되는 게 어떤 면에서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자들한테 육아휴직을 확실하게 보장을 해주자. 이런 쪽으로 가면 좋겠지만 그 해결 속도가 여러 갈등 때문에 생각만큼 쉽게 빠르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회를 해결하려고도 가지만 다양성을 포용하고 이해한 쪽으로 여러분들이 가져야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도 있고 기업에서도 원한다라고 이해를 하자는 말씀 꼭 드리는 거예요. 공부는 최상위권이어도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 뭐 제 개인적으로는 큰 사건을 막지 않는 이상, 뭐 큰 어떤 이벤트를 겪지 않는 이상 잘 살아갈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개인주의로 살아간다는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개인의 개인주의가 아니라 이기주의로 인해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면 다지만 뭐 그게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은 그냥 대부분의 속성대로 살아갈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결여되면은 잠재적인 문제점이 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도 이런 것들을 꼭 같이 가져야지 더 훌륭한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만 잘해서는 반쪽이다라고 이해를 하는 게 좀 더 정확한 대답인 것 같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진로 교육이 의미가 있을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우선은 흘러가는 대로 사는 거는 이 사회 시스템이 만들어준 대로 가시는 건 아주 옳아요. 뭘 모를 때 혹은 뭐 너무 머리 아플 때 잘 모를 때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우선 가시는 게 맞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다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어느 정도 흘러가는 트렌드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보려고만 좀 노력하시면 충분히 알 수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인생의 선배잖아요. 우리 자녀분들보다는 그런 면에서 볼 때 내가 인생에 후회하는 것들 내가 인생에서 아쉬웠던 것들을 알려주는 게 진로교육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게 이제 공부뿐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인성이라든지 건강 이런 것도 포함이니까 그런 것들을 다 같이 해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앞으로 미래 사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이따가 드릴 텐데 미래 사회는 예측하는 방법도 있고 충분히 우리만큼 훌륭한 분들이 그런 걸 직업화해서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딱 두 가지예요. 그런 걸 보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어떤 게 좀 더 확률이 높은지 통찰력을 가지는 거예요. 구분력이랑. 아시겠죠? 진로 교육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우리가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고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는 거는 좋은 곳에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려는 게 있어요. 그럼 좋은 곳에 취업을 하려면은 결국 우리가 트렌드를 이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5년 전만 해도요. 조선업이 지금처럼 각광받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아실지 모르겠지만 조선업이 다시 뜨고 있어요. 왜? 미국에서 우리한테 SOS를 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또 알고 계시면은 조선 관련된 쪽으로 다시 한번 트렌드가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로봇을 볼 수도 있고 AI를 볼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전통적인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저는 교사 되고 싶어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저출산이라든지 국가에서 교사를 채용하는 트렌드를 읽으려고 하지 않고 막연하게 우리가 그냥 나 이거 될 거야 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교사 임용고시는 됐지만 1년 2년 대기하고 내가 원하는 데를 임용을 못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는 훈련은 굉장히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앞으로는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은 모든 기업에서 원하는 여러 1티어 능력 중에 하나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 미래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죠, 물론. 근데 세 가지를 한번 보자면은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분단 국가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국방력이 매우 약해진다는 게 굉장히 좀 리스크가 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현역 군인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약 20만 명이 필요해요. 전국의 군대를 다 했을 때. 근데 지금 현재 남자 인구가 25만 명 정도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그 중에서 이걸 맞추려면 80%에서 90% 징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뉴스가 뭐냐면은 원래 공익으로 빠질 친구들도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군대의 어떤 퀄리티, 병사들의 퀄리티도 낮아진 거예요. 아픈 병사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 저출산으로 인해서 바뀌는 현실 이런 게 이제 국방력이 많이 있는 건데 그럼 당연히 이제 여성징병제 도입 얘기라든지 월급이 지금 거의 200만 원 가까이 되니까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게 부사관이라든지 장교들도 지금 이탈률이 가속하고 임관률이 반대로 들어오는 게 적어지고 있다. 이런 게 커지는 거예요. 또 미군주도 강화냐, 뭐 철수냐 얘기도 있고 누군가는 또 돈을 들여서라도 국방력을 강화해야 된다. 첨단 기계화 해야 된다. 우리 현대로템 얼마나 좋으냐. 뭐 이게 나오고 있는데 그런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출산으로
저출산으로 인해서 앞으로 국방력이 매우 약해지니까. 그래서 이 모든 거는 사실 정치인들이랑 연결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자세한 얘기는 하면 딥하니까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꼭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아들 부모님들, 남자분이라면 꼭 내 미래가 달려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도 한번 생각하셔야 될 게, 또 이게 뭐 한번 예측이지만 우리 안보 상황 보면 우리 지금 북한이랑 있잖아요. 그쵸? 심심찮게 이렇게 어쨌든 북한을 도발하고 있고, 러우 전쟁도 아직 휴전을 안 했고, 그리고 조만간 그런 소문도 있죠. 중국이 몇 년 내로 대만을 침공할 수도 있다. 그럼 우리나라한테는, 우리 청년들한테는, 우리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미래에 대한 생각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국방력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국방에 대해서 한 번쯤 열린 마음으로 반대로 치면, 아, 군대에 가는 게 오히려 기회일 수 있구나. 이런 생각도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군대가 힘들기도 하지만 무궁무진한 블루오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좀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거는 바로 사회 갈등이 더욱 심해질 예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남녀 갈등이라든지 이념 갈등, 뭐 세대 갈등 이런 것들이 많은데, 제가 만약에 지금 여기서 만약에 조심스럽지만 국민연금 폰지 사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난리 날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좋다, 맞다, 이거 맞다, 왜 진실을 얘기 안 하냐,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또 이 나라를 일으키고 헌신하셨던 산업화 세대들, 그리고 민주화 세대들을 우리 당연히 양보 좀 해줘야 되지 않냐.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일으킨 거 아니냐. 또 일리 있어, 어느 면에서는. 그쵸? 또 어떤 면에서는 아니 그걸 왜 MZ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 해야 되냐고. 그리고 하더라도 좀 합리적으로 해야지. 비율이 이게 뭐예요. 다 말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지금 진통이 있는 거예요. 연금 개혁을 뭘 하든. 근데 이게 쉽게 해결되냐 이거예요. 이런 갈등 등은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더욱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문화 갈등, 인종 갈등, 종교 갈등, 뭐 사회 갈등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심해질 수 있으니까 한 번쯤 이런 거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건 저출산 고령화가 더욱더 심해질 것이고 사회가 급변화되는데 이제 어떤 드라이브가 한 10년, 20년 뒤에 걸릴 거예요. 지금까지는 티도 안 나고 별로 안 느껴질 거예요. 뭐든지 흐름이라는 건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떨어져요. 갑자기 떨어지고 갑자기 이렇게 다 쿡 오거나. 그럼 변곡점에서 이제 뭔가 발생되는 거지, 추세를 따라갈 때는 별로 변화가 안 느껴져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 드라이브 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 시골에 여행을 가면요, 논이 이렇게 많아요. 황금 들녘이. 근데 볼 때마다 이쁘지만, 아, 저기 20년 뒤엔 누가 할까? 왜냐면은 실제 통계가 대부분 농사를 짓는 분들의 평균 연령이 60대예요. 60대라는 얘기는 20년 뒤엔 이분들이 살아계시지 않을 확률이 높거나 농사를 짓기 어려운 나이대로 진입했다는 거예요. 그럼 누군 그래요? 이거 다 기업농으로 바꿔야 된다. 우리나라는 그거마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미국이랑 다르니까, 평지 자체도. 땅의 어떤 그런 특수한 특수성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갑론을박도 많은데, 앞으로는 보세요. 자, 지금 서울이랑 경기도 인구가 제가 알기로 2,600만이에요. 나머지 제외한 게 2,600만이에요. 그럼 이 상태가 현재인데 20년 뒤에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대로 우리가 뭐 이게 한 1,000만 명을 줄고 3,600만을 줄어들까요? 아닐 거예요. 모두가 예측한 대로 거의 이쪽 올라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메가시티라든지 광역화되고 이런 것들로 지금 흘러가는 거거든요. 도시 통합 뉴스가 나오고 있고. 그럼 당연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출산으로 인해서, 고령화로 인해서 산업 자체가 바뀌는 거죠. 교육 산업은 점점 줄어들죠. 학원 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는 저출산으로 줄어들지만 프리미엄화돼서 학원비가 올라가고 더욱더 집중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상관없었는데 앞으로 더욱더 타격이 있을 거예요. 저출산이고 소비는 줄어드니까 내수 산업은 쪼그라들겠죠, 당연히. 부가가치 산업이 우리나라는 크진 않잖아요. 반도체나 뭐 이런 건 있지만.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은 점점 우하향 계속 하는 거예요. 박스권에 갇혀 있고.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골드만삭스인가? 거기서 리포트 내서 우리나라가 20년 뒤에는 인도네시아보다 더 낮은 순위로 훅 떨어질 거고 순위가 역전될 거다. 우리가 뭐 10위권 내외인데 17위권으로 내려갈 거고, 그 다음에 20위권으로 내려갈 거다. 그게 그냥 있는 얘기가 아닌 거죠, 우리가.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큰일 났다, 여러분. 한국 탈출하세요. 우리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아, 이제 이렇게 흘러갈 확률이 높으니까 이렇게 준비합시다, 이런 거고, 양극화가 이제 고착화 돼서 잘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잘 살 거고, 잘 되는 기업들은 잘 될 거고, 미래에 유망한 분야들은 잘 할 거고, 또 어떤 분야는 서서히 우하향할 거니까 미래 예측을 좀 잘 하시면서 흘러갈 걸 계속 예측을 하시면서, 예측한 게 틀리면 또 내가 변경을 하고, 또 다른 걸 예측하면서 계속 변화의 트렌드를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30년 뒤, 40년 뒤쯤에 우리가 체감됐을 때를 미리 예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면요, 우리나라 기업들 정말 사랑하셔야 되고 대단해요. 정말로요, 기업들 준비 잘 해놓은 상태예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처럼 이 4차 산업 준비 잘 해놓은 데 없어요. 정말로 이게 중요한 게요, 1위가 아닌 거지 1티어 그룹은 많은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야, 우리나라는 1등 없을 수 있어요. 근데 1티어 그룹이 맞는 거예요. 충분히 이것만 해도 먹고 살 수 있어요. 충분히. 다른 나라랑 비교해서. 다르게 얘기하면은 다른 나라 이민 간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만큼 못 살 확률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완벽한 몰락은 아니고 좀 이런 우하향 될 수 있는데 어떤 산업은 오히려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거는 우하향한다 이렇게 인식이 되고 물론 이 중에 중간에 나중에 반등 요소가 하나 있긴 해요. 왜냐하면 북한의 개방이라든지 북한과의 통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도 본인 노벨 평화상을 노리고 조만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아마 제 조심스럽지만 생각에는 올해 10월, 11월에 경주에 에이펙 있잖아요. 거기에 올 때 뭐 그 전후로 해서 분명히 북한과 어떤 시그널을 또 할 거예요. 아마 그 사람도 그걸 원하고 우리나라도 어떤 면에서 원하는 것도 있으니까 뭐 갑론을박이 있지만 그래서 그런 통일이라는 게 혹은 북한의 개방이 우리나라의 경제라든지 산업 면에서 반등 요소가 될 수도 있으니까 꼭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20년 후 살아남는 직업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제가 딱 정답을 드리자면요. 인공지능과 로봇에 대체되냐 안 되냐의 핵심은요. 딱 요건데 섬세함이나 복잡함을 갖고 있는지가 존재 의무인 거예요. 자, 만약에 의사라고 할게요. 자, 영상의학과가 있고요. 또 우리 피부과, 진단 전문 의사 이런 것들은 기계나 로봇 등에 의해서 대체될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치과라든지 뭐 외과라든지 이런 의사들은 섬세하지 못한 어떤 정말 마이크로하잖아요. 그런 기계의 한계로 인해서 여전히 대체되기 어려운 그런 직군인 거예요. 그 의사 안에서도. 오히려 그 사람들은 이 인공지능이나 로봇을 잘 활용해서 잘 이끄는 그런 의사 그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어떤 의사나 어떤 병원에서는 로봇이랑 같이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마이크로한 것도. 그렇죠? 그래서 미래에도 살아남을 것들은 결국 복잡성이라든지 섬세한 게 있는지 그런 진로를 바탕으로 하는 게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이제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 게 미용사도 그래요. 미용사들. 이거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우리 머리를 자르는 거는 사람들 머리가 다 다르고 원하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이게 디테일이 정말 어려워서 미용사는 바뀌기 쉽지 않을 것 같고 사회복지사도 마찬가지예요. 현장 사회복지사들 사람을 만나러 다니는 것들 그리고 재활의학과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또 물리치료사 또 뭐 요양보호사 또 뭐 운동선수도 마찬가지고 물론 우리가 뭐 달리기 시합을 그 친구들이랑 할 수 있고 축구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거는 솔직히 실현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잠깐 이벤트는 될 수 있죠. 또 그리고 뭐 국악이라든지 전통예술인 또 우리 뭐 감독님들 뭐 배우 이런 사람들은 저는 대체되기 어렵다고 보고 또 소방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또 그래서 복잡성과 섬세함을 가지고 있으면은 나중에도 대체되지 않을 확률이 크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좀 보자면 예를 들어서 뭐 감성적인 능력이 필요하거나 기계보다 일을 더 잘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리사가 보면은 기계보다 더 우리 셰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안성재 씨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로봇한테 먹을래, 뭐 안성재 씨 먹을래, 안성재 씨를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감성적인 게 필요하거나 기계보다 일을 잘하면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똑똑하게 진로 설정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께 어쨌든 현실을 중심으로 진로를 설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진로가 변경되기 쉽고 전략이 나중에 뚝 끊길 수 있으니까 항상 현실을 기반으로 말씀드려요. 그래서 제가 모토가 뭐냐면 현실과 꿈의 균형을 맞추면서 가시라 그래요. 제가 이 강연을 찍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단점도 얘기하지만 장점도 얘기하고 A도 얘기하지만 B도 얘기하는 게 정답보다는 해답에 있는 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자, 첫 번째는 그래서 현실적으로 성적에 따라서 진로를 설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흔히 말해서 점수에 맞춰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 공부를 잘한다 칠게요. 취업을 한다고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부를 잘하면 솔직히 우리가 조금 더 유리한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회에서 학벌이나 뭐 스펙, 뭐 연구 실력 이런 걸 높게 평가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공부를 잘하는 순서대로 우리가 요즘 트렌드는 의사나 약사, 변호사 이런 전문직에 들어갈 확률이 높아요. 이과, 문과 이런 것을 떠나서. 그쵸? 전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이런 경향이 있는 거예요. 혹시나 오해하지 마세요. 자, 의사, 약사 이런 게 있다 치고 그 다음에 방송국 PD, 뭐 네이버나 카카오, NC소프트 뭐 이런 데 들어갔다 칠게요. 또 그 다음 공부한 잘하는 친구들이 뭐 도로공사, 뭐 군무원, 도서관 사서 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부를 내가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진로를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는 중위권이에요. 근데 꿈은 의사가 되는 거야. 그럼 안 되잖아요, 솔직히. 둘 중에 하나죠. 내가 열심히 해서 가거나 아니면 해외에 우리나라만큼 덜 해도 의사가 될 수 있는 국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면 솔직히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성적에 따라서 진로를 잘 설정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가끔 어른들이 뭐 스티브 잡슨 돌아가셨죠? 뭐 빌 게이츠, 또 페이스북의 마크 주크버그, 그리고 마이클 델, 뭐 레리 앨리슨 이런 사람들 예를 들면서 고졸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대학을 중퇴해서 고졸이거나 대학을 안 가도 될 정도로 천재예요. 약간 얘가 다른 거예요. 얘가 달라요. 물론 제가 책에도 언급했고 현장에서 말씀드린 게 고졸이 절대 나쁜 건 절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마이스터나 특성화로 취업이 잘 된 사람도 너무 많아요. 많아요 실제로. 뉴스 찾아보세요. 꼭 약속해요. 찾아보세요. 근데 확률 면에서 여전히 성적이 좋으면은
유리한 게 사실이고, 지금 말씀드린 마이스터나 특성화에서도 성적에 따라서 취업이 결정되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려 한 번쯤은 노력하자는 말씀드리고, 성적을 중심으로 진로를 설정하는 게 현실적이다라는 얘기를 한번 드리는 거고,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수학 성적이나 수학 능력이 현실에서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제가. 자, 4차 산업은 문과 중심보다는 수학 중심이 많아요. 수학. 그래서 쉽게 말하면 수학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로 딱 기준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을 잘하면은 최상위권 대학을 간다든지, 아무리 다른 걸 잘해도 수학이 부족하면은 원하는 학과를 못 들어갈 확률이 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내가 거기 들어갔다 하더라도 내가 거기서 지속하거나 버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수학을 잘하는 게 미래 세상에서 좋은 직업을 갖거나 원하는 학벌을 얻는데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꼭 얘기하는 게, 얘들아, 우리 안 해서 그렇지 어느 정도 올릴 수 있다. 수학도 암기의 영역이 있다. 수학도 반복하면은 길이 있다. 문제풀이를 달달 외우는 거다. 어떤 건 5개 안에서 고르는 거고, 어떤 건 문제풀이를 20개 안에서 고르는 거다. 그걸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수학 실력 올라간다. 하지만 물론 한계는 있다. 우리 천재가 아닐 수 있으니까, 그래도 올릴 수 있으니까 하자라고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이유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이공계를 하는 게 나중에 취업할 때 유리하다라는 말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느 정도 나중에 먹고 살 수 있고 하는 거니까, 이공계 정말로 가서 평균 이상만 되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수학에 대해서 부담감 갖지 말고 꼭 수학을 좋아하려고 노력하시자 이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진짜로 잘 아시겠지만 평균 이상만 되면요 어떤 영역도 먹고 살 수 있어요. 평균만 돼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한 꿀팁 드릴게요. 자, 만약에 내가 수학적인 머리가 애매하다, 잘하지도 않고 좀 뭔가 애매하다, 중간형 되는 것 같다, 그러면은 자, 이공계 중에서도 수학을 덜 필요로 하는 분야가 있어요. 그런 전공을 찾아서 전략적으로 이공계 가라는 거예요. 제가 전공했던 지질학에서도 뭐 암석공학이나 뭐 집안지질학 이런 건 어려워요. 수학적인 게 정말 많이 들어가요. 근데 고생물학, 화석, 석유, 광산지질학 이런 것들은 수학적인 게 적으니까 별로 부담 갖지 않아도 되니까 충분히 괜찮으니까 수학을 평균 이상만 하려고 노력하시고 그런 학과를 가려고 하면 된다라고 이해만 하십시다. 알겠죠?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세 번째로, 내가 좋아하고 관심사가 뭔지에 따라서 현실적인 진로를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내가 잘 먹고 잘 수 있는 게 제일 좋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유튜브 보는 게 좋다, 나 연예인을 좋아한다, 그럼 연예인을 보는 직업을 가지면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늘 현실 기반으로 말씀드리는 게, 유튜브에다가 자주 검색하는 단어 쳐보자 이거야. 자주 보는 유튜브 채널 뭔지. 예를 들어 성장했기를 좋아한다, 교육의 민족 좋아한다. 아, 그럼 나는 자기개발에 관심이 많구나, 나는 교육에 관심이 많구나. 그럼 그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주 쓰는 핸드폰 어플은 뭔지, 친구랑 대화할 때 어떤 단어 쓰는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들 대부분이 뭐 아이돌이라든지 메이크업, 패션, 스포츠, 게임, 쇼츠, 뭐 먹방, 웃긴 영상 이런 게 나올 거예요. 그럼 그런 거 중심으로 진로를 설정하면 돼요. 만약에 공부 말고 그런 데 관심이 많으면은. 그리고 또 내 주위 선배들한테 내 관심사 이런 관심 있는데 어때요? 라고 물어보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좋은 선배들, 훌륭한 선배들한테 그렇게 하나씩 물어보는 거예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팁을 드리면 사람인이라든지 알바몬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 가서 내가 관심 있는 걸 쳐보세요, 직접. 왜? 그거를 실제로 하고 있는 20대, 30대, 40대 어른들이 뭘 하고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그걸 진짜 하고 싶은지 쳐보잖아요. 이런 거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이거 쉬워 보이는데? 이거 재밌겠는데? 이런 게 많이 보여요. 그렇게 해서 진로를 파고드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넓혀가고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걸, 자격 요구를 갖춰나가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로, 현실적으로 연봉에 따라서 이제 진로 설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돈. 현실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잘하는 일이 돈이 벌리는지, 미래에도 그 직업이나 수요가 탄탄한지를 중심으로 진로를 설정하는 거예요. 현실 기반으로. 그 직업을 내가 했는데 생각보다 돈이 안 돼. 이거 좀 했는데 1, 2년 있다가 미래 지속이 안 돼. 그럼 그 일은 지속 안 되니까 내가 5년을 준비했는데 2년 만에 끝나면 이게 뭐예요? 붕 뜨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음악을 좋아해요. 그러면은 노래를 잘하는 거 말고도 그 노래를 안에서도 대중성을 해야 돼요. 나는 아티스트가 될 거야 라고 해서 항상 뭐 깊은 음악만 하면 안 돼요. 해도 되죠. 대신 그쪽을 가면은 어떤 거 포기를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가수다 그러면은 대중성을 늘 같이 품는 거예요. 아이유처럼 예술성이랑 대중성을 붙여야 되고, 나영석 PD처럼 다큐적인 면이랑 예능적인 면을 균형성 있게 해서 어떨 땐 잔잔하고, 어떨 땐 대중적이고, 어떨 땐 깊이도 있게 다 그런 걸 균형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간호사가 꿈이다 만약에. 그러면은 지금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해외로 가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네? 해외 간호가 더 유망해? 미국에서는 이제 간호사를 이제 문호를 개방해서 영주권도 준다고? 그러면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로 돈을 보고 간호 이민을 가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되시죠? 누군가는 또 봉사를 좋아해. 난 사람을 돕는 게 좋아. 그런데 월급이 낮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굿네이버스라든지 NGO 이런 데를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도 다른 데 비해서는 월급이 낮아요, 상대적으로. 이쪽이 좀 그래요, 원래. 근데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시민사회 단체, 시민사회 조직을 직접
조직을 해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 돈이란 걸 꼭 중심으로 진로 설정을 현실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마지막으로 직업이라는 게 지속될 수 있는지 여부를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앞으로 세상은 로봇이나 AI 그리고 양자 컴퓨터 같은 게 더욱 발달해서 직업을 웬만하면 다 대체할 거예요. 실제로 이미 우리 주변의 식당에서는 키오스크, 점점 로봇 주방, 로봇 서빙도 대중화되고 있잖아요. 키오스크는 거의 다 퍼진 것 같아요. 솔직히 도시에는 거의 다. 왜냐하면 사람 한 명 쓰는 것보다 그거 4대를 둘 수 있는 그 정도 금액이니까. 원래 렌트 금액이 25, 싸면 25, 어떨 때 50만 원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또한 그리고 또 정치적인 이유로 아직 실현되지는 못하고 있지만 자판기 약사도 저는 언젠가는 들어올 것 같고, 뭐 로봇 약사가 들어올 수도 있고, 물론 이거는 이제 약사협회라든지 의사협회라든지 거기서도 이제 법적인 문제라든지 건강적인 면에서 충분히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딜레이되고 있는데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의료 분야에서도 왓슨 로봇이라든지 수술 전문 로봇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내가 가려고 하는 데가 지속될 수 있는지를 항상 이렇게 보셔야 되고, 만약에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미래에 지속되지 못하면 여러분이 나중에 방황할 수 있으니까 내가 앞으로 하려는 게 이런 것들이 대체될 수 있는지를 꼭 보시라는 얘기를 꼭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뭐 성적이라든지 수학 능력, 내가 좋아하는 일, 또 뭐 연봉, 돈, 지속성 이런 걸 고려해서 현실 기반으로 우리가 이런 현실적으로 진로 설정을 하자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초중등 시기에 꼭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크게 보면 3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책 읽기. 정말 중요하죠. 뭐 이 책 읽기는 크게 보면 책 읽기인데 사실 이 안에는 읽기, 쓰기, 말하기가 다 들어있죠. 저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을 그래도 잘하지는 못해도 못하지는 않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 훈련이 된 건데, 고등학교 가면 우리가 솔직히 책을 읽고 싶어도 읽을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우리가 어쨌든 입시라든지 진학에 힘을 줘야 될 확률이 높으니까 시간이. 그래서 쉽지는 않고요. 그래서 무조건 제가 웬만하면 초등학교, 늦어도 중등 때는 웬만한 독서 습관이나 독서력이 형성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뭐 어려운 걸 읽을 필요는 없고요. 나이나 뭐 수준, 뭐 흥미나 이런 걸 맞춰서 책이나 활자 자체가 친해지면 돼요. 그래서 그러다가 조금씩 이제 필독서라고 하는 것들 한두 개 읽으면 되고, 그렇게 조금씩 가다 보면은 어떨 때는 쑥 읽게 되고 또 잠깐 떨어졌다가 또 쑥 읽게 되고, 그렇게 반복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책을 읽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용 자체도 또 이제 설명도 하고 정리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궁극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사고하는지, 또 말하는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설득하는지, 이런 것도 또 정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훈련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야, 얘는 말 진짜 기가 막히게 한다. 야, 이거 네가 쓴 거야? 왜 이렇게 잘 썼어? 이런 말을 들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좋은 기업에 취업할 확률이 높거나, 혹은 내 스스로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스스로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독립력이 생기는 거예요. 진로 역량을 그거를 대학에서 궁극적으로 원하고 있고.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세상은 아시겠지만 말과 글만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원을 가고 뭐 엄마표 독서도 하고 그런 게 재미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현장 가서도 제가 일부러 막 어려운 거 시키지 않아요. 야, 우리 이번에 광고 새우깡 나왔으면 이걸로 광고 카피 한번 만들어보자. 또 새로운 과자 하나 만들었으면 우리 한번 과자 뭐 만들어 볼까? 우리 지금 예를 들어서 멜론킥이 유명이다. 그러면 비슷한 걸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뭐 망고킥 만들어 볼까?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망고를 어떻게 디자인하고 글자를 어떻게 하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카피 설득하는지, 이런 거는 초등학생들 너무 잘하고요. 중학생, 고등학생 기가 막히게 해요. 근데 실제로 그거를 대학교 졸업하고 우리 광고 회사들 혹은 기획자들, 마케터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그걸 어릴 때부터 훈련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재밌게. 그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이 글쓰기나 말하기, 생각하는 게 쉽게 하면서 친해지는 거예요. 기획하고 마케팅하고 글 쓰는 게. 그렇게 이제 점점 비문학, 문학, 일기쓰기 이렇게 조금씩 넘어가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두 번째로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른 경험을 좀 같이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말했지만 고등학교 가면 같이 놀러 다니는 시간도 없어요. 솔직히. 많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우리한테 익숙한 곳을 억지로 많이 떠나야 돼요. 저도 책을 내니까 익숙하지 않은 환경으로 많이 와요. 좋은 곳도 와보고 이렇게. 네. 새로운 분들도 만나고. 그래서 익숙한 곳을 떠나서 낯선 곳을 많이 방문해 보면은 굉장히 사람이 견문도 넓어지지만 생각이 바뀌어요. 개인적으로 가장 쉬운 거는 우리 서울에 있으면은 경기도에 있으면 코엑스 박람회 같은데 매주 다른 주제가 있어요. 어떨 땐 도서 특별전, 어떨 때는 뭐 일러스트레이터 페어, 어떨 때는 뭐 재테크 특별전, 어떨 때는 또 뭐 건축 박람회. 정말 기가 막히고 재밌는 게 많아요. 무료로 들어갈 수도 있고 돈을 좀 낼 수도 있고 그때마다 다르거든요. 그걸 가보면은 그냥 가서 보지만 말고, 처음에 가면 보기만 해도 좋죠. 근데 두 번째는 꼭 가서도 보고 사진도 찍고 블로그도 하시고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그걸 본 거랑 정리한 게랑 다르거든요. 아시겠죠? 그리고 저는 이제 책에도 썼지만 이런 꿀팁들이 많지만 정말로 여러 가지 진로 역량을 느끼려면은 금요일이나 예를 들어서 토요일 날 새벽 이럴 때, 혹은 뭐 방학 때 부모님이랑 같이 도매시장을 한번 가보시면, 도매시장.
양재동 화해시장 간다든지, 뭐 동대문 밀리오래 간다든지,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서 뭘 사본다든지, 방산시장 가보세요. 가락동, 우리 가락 청가물 시장 있죠, 거기? 그리고 경동, 예, 저기 회기동에 있나? 거기 약대시장도 있고, 그쵸? 그리고 도매시장 가보면은, 도매, 뭐 유통, 산업, 이런 것도 이해돼. 야, 이거 슈퍼에서, 저 인터넷에서 3,000 주고 사는데 이게 1,500원이라고?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시죠? 저도 그리고 서울 갈 거 올 때 있으면은, 이 약국도 자주 가는데, 남대문에 남시약국 가보세요. 종로에 있는 보령약국 가보시고, 도매 오프라인 사이트 가면요, 뭐 개보린, 뭐 갤포스 이런 것도요, 절반 가격이에요. 그럼 깜짝 놀래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걸 이해를 하셔야 돼.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해외로 가면은 저는 이거 초창기에 저 갔다 왔는데 친구들, 우리 학생들, 우리 창업 체험 때가 해야 돼서 중국 광저우로 가든지 이웃시장 가서 지금 우리 지마켓, 쿠팡, 뭐 스마트 스토어에 파는 것들 다 있어요. 그 하루 만에 못 볼 정도로 커요. 엄청 커요. 진짜 우리나라 정확히 모르겠는데 축구 경기장보다 몇 개가 있는 정도예요, 지금 거기가. 그러니까 가서 한번 그런 데서 한번 진로 체험, 가족 여행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 책에 엄청 많이 있는데 뭐 또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온라인에 예를 들어서 그 모노마트 뭐 이런 거 쳐보시면요. 우리 주변에 식당에서 파는 식자재가 엄청 많아요. 그럼 아, 이런 거 사다가 그냥 끓이는구나. 아, 이런 거에서 조합해서 만드는구나. 아, 이런 거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시면은 견문이 넓혀지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뭐 국내도 시골살이도 한번 해보는 거고 그냥 가서 그냥 잠만 자고 있는 게 아니라 시골 분들이랑 진솔하게 인터뷰도 해보고 사람 사는 얘기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 호텔도 가보지만 시골에서 민박도 일부 해보시고 이러면은 새로운 관점도 생기고 뭐 책임감, 독립심 이런 게 생기니까 좋은 거예요. 또 그래서 뭐 가능하면은 또 너무 많이 말씀드린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많은 일을 경험해보면 좋아요. 같이 초등학생이면 부모님이랑 같이, 중학생도 물론 같이 하면 좋고 부모님이랑. 제일 좋은 경험은 와 진짜 힘들다. 야, 이 사람 이렇게 돈 버는 거야? 야, 저 손님이 왜 저래? 이런 감정적인, 극적인 경험, 힘든 경험, 깨달음이 있는 경험, 추억, 경험, 몸으로 하는 거, 이런 게 있어야지 사람이 성장해요. 눈으로 유튜브 보고 하는 것도 좋은데, 내가 경험을 하는 순간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팁을 드리는데, 복날에 지인들이 있어요. 바쁜 식당을 하는 지인이 있으면은 돈 안 줘도 되니까 근로계약서만 쓰고, 나 잠깐 하루만 일하게 해줘라고 하는 거예요. 웬만하면은 거기서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생길 수 있으니까 미성년자한테 안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지인들 통해서 잠깐 구경이라도 하시든지 옆에서 잠깐 도와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복날이라 칠게요. 초복, 뭐 중복, 말복. 삼계탕 가게에서 하루만 해보세요. 그 사람 인생이 바뀌어요. 제가 정말 바뀌어요. 보통 식당에서 일하는 거랑 정신없이 돈 버는 데서 있으면은 돈에 대한 감각도 생기고 돈 벌고 싶어지고 야, 돈을 이렇게 버는 거구나. 여긴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구나. 아, 여긴 이렇게 운영을 하는구나. 야, 마케팅 이렇게 하는구나. 얘는 특별한 맛이 이렇게 있구나. 저기랑 뭐가 다르구나. 이게 다 보여요, 이게. 이해되시죠? 또 다른 예를 보면 또 나랑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생뚱맞은 갑자기 연기 오디션 도전해야 돼요. 저도 2년 안에 목표가 엑스트라 한번 도전해보는 거예요. 엑스트라는 쉬워요. 근데 한번 재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넓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또 합창단을 갑자기 참여한다든지 친구 따라서 오디션을 한번 해보는 거든지 또 방청객 알바도 해보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잖아요, 우리랑 갑자기. 근데 그런 경험들이 나를 넓혀줘. 그쪽 업계도 넓혀주고. 그래서 문화생활도 영화도 보지만 뮤지컬도 보고 연극도 보고 우리 농악도 보고 직접 한번 보는 거예요. 이렇게 뭐 장애인 체육대회도 가보고 2부 리그도 가보고 3부 리그도 가보고 1부 리그도 가보고 다양하게 한번 즐겁게 가보시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많아야지 여러분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어를 제가 꼭 강조드려요. 제가 이 영어를 꼭 잡아두라고 하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영어가 우리 인생의 보험 역할을 하는 시대가 됐어요. 만약에 우리가 회사에 입사를 해도 내수 경제가 솔직히 어렵잖아요. 점점 우하향 된다고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해외 업무를 할 확률도 높고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좋은 직장을 들어가도 어쨌든 그렇게 영어를 할 수밖에 없고 들어가기 위해서도 계속 보잖아요. 이 토플이든지 토익이든 뭐 이런 자격증 시험을 우리 검증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하라는 이유는 그런 들어가기 위한 것도 있지만 또 국내 취업이 어려워서 해외로 취업을 가기 위해서라도 영어를 잘해둬야 돼요, 우리가. 실제로 내가 대학을 가든 영어를 잘하든 영주권을 위해서도 영어 시험을 통과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영어를 잘해두면은 보험의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좀 하시라는 거고. 둘째로 영어는 솔직히 모든 수능 과목 중에서 가성비가 좋은 편이에요. 어릴 때 제가 독서랑 이런 토론 이런 거 많이 하라고 하는 거는 어릴 때 이런 문해력을 잡아두지 않으면은 이 국어는 성적 향상이 좀 어렵다는 통계가 좀 있어요. 물론 전부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학원 가면 잘 된다 이런 것도 있으니까 제가 100%는 말 못 쓰는데 저희끼리 소문에서는 입시학원가에서는 집을 팔아도 국어 성적을 올리기 쉽지 않다는 말이 있어요, 솔직히. 근데 그만큼 어려우니까 영어는 근데 다른 과목에 비해서 좀 성적 향상이 좀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암기랑 반복하면은
이 영어를 좀 플루언트하게 좀 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도 암기적으로는 영어를 잘할 수 있으니까 좀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영어적인 거는 가성비 면에서 좋으니까 하자라는 말씀 제가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선배들 보면요. 초, 중, 고등학교 초반까지 영어를 확 잡아두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보통 수학이랑 과학만 계속 전략 과목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대부분.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영어를 제가 강조한 세 번째 이유는 영어를 잘하면은 실제로 무조건 학벌을 메꿀 수 있어요. 학벌이 부족해도 영어를 진짜 잘하면요. 다 메꿀 수 있는 게 현실이에요. 현실. 우리 어른들은 다 이해할 거예요. 제가 만약에 원하는 대학을 못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영어를 기가 막히게 잘하면요. 취업이 술술 풀리는 거를 너무 많이 봐왔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유효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방 국립대도 아니에요. 인서울도 아니고 사립대를 들어갔다 칠게요. 근데 그래도 거기서 공대 나왔다 칠게요. 지방 사립대, 공대. 남이 볼 때는 안 좋아 보여요. 근데 영어를 잘한다. 그러면은 기술 영업직으로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영어만 잘하면요. 정말로 잘 역전할 수 있는 사례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외에도 일반 인서울 국립대에서도 영어를 잘하면은 더 프리패스로 갈 수 있으니까 꼭 영어를 잘하도록 노력은 좀 해봅시다라는 말을 드리는 거예요. 의대 진학 못해도 인생 역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은 제가 책에 이걸 정말로 힘을 들여서 좀 많이 썼거든요. 한 15개라고 해서 쭉쭉 썼어요. 정말 디테일하게 썼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그래도 이거는 좀 집중해서 좀 해주세요라고 했는 게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실용적인 이제 기획력이랑 마케팅 능력을 기르자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의사가 됐다 칠게요. 의사가 되더라도요. 힘든 건요. 마케팅이에요. 내 병원에 손님 데려오는 거예요. 영업이에요. 그리고 내 병원에서 어떻게 고객을 응대하는지 이 화술도 서비스 능력도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연습을 해야 되고 어떻게 병원을 운영할지에 대한 기획력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의사가 된다 하더라도 그리고 내가 회사를 들어가려고 하든 일반적인 어떤 직장인이 된다 하더라도 이 기획력이랑 마케팅 능력을 갖고 있으면은 어떤 직장에서 서로 데려가려고 할 확률이 큰 거예요. 야 이거 하면 재밌겠는데? 야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야 요렇게 하면 이목 좀 끌겠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기획과 마케팅인데요. 기획은 쉽게 말해서 이제 계획을 잘 세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기가 막히게 탁탁탁탁. 그리고 마케팅은 자 여기 보세요 라고 사람들의 이목을 잘 집중시키는 거예요. 흔히 말해서 어그로 끄는 것도 어떤 면에서 마케팅인 거고 자 여기 좀 보세요. 이쁜 사람 있습니다. 멋있는 사람 있습니다. 그런 것도 마케팅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괜히 뭐 유명인들의 광고에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고 싶게 만드는 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획이나 마케팅 이런 것들을 재미있게 연습을 하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아이돌 뮤직비디오 감독이 돼서 우리 스토리보드 만들자 이거예요. 아이유가 이번에 소품집이 나와요. 그럼 내가 그 아이유에 대한 앨범을 기획을 하고 뮤직비디오를 감독이 된다 치면은 어떻게 하고 누구를 섭외하고 이런 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또 여러분이 뭐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이 되고 또 뭐 미니지 씨가 돼서 아이돌을 기획해보는 거예요. 또 여러 뭐 해마다 열리는 축제를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아예 신규 축제를 새로 기획해서 우리 주변의 주민센터나 시청에다가 제안하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그렇게 제안도 하고 이렇게 해봤어요. 그래서 10개 했더니 한 개라기는 애매하고 반 개가 됐는데 그런 거 굉장히 저한테 의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좋은 기획력을 연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좋고 또 좋아하는 가수를 주제로 유튜브 채널을 파보시는 것도 좋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아이브를 좋아한다, 뭐 아이유를 좋아한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아이유가 했던 멘트들만 방송 멘트만 모아서 할 수도 있어요. 또 쇼츠만 만들 수도 있고 아이유의 음악만 모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5만, 3만, 10만 뷰 이렇게 모아보면은 거기서 댓글 통해서 내가 응원받고 하면은 이상하게 만드는 게 재밌어져요. 이제 기획력이. 그러면 이제 나도 모르게 그쪽에 빠져들고 기획하는 게 재밌고 마케팅하는 게 재밌어서 글쓰기, 말하기, 생각하는 법 이런 게 팍팍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또 많아요. 제가 항상 현장에 말하는데 우리 반에 있는 친구네 식당 알리는 걸 제일 꼭 하는 거예요. 친구네 식당 매출 나가면 좋잖아요. 친구 기분 좋고 다른 사람 도는 것도 아니고 친구네 식당인데 전단지 한번 같이 만들어 보는 거예요. 글을 어떻게 써볼까?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끌릴까? 디자인도 해보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포토샵 못해도 돼요. 요새 망고보드, 미리캔버스, 뭐 캔바 그 위에 AI 툴 너무 많아요. 거의 돼 있어요. 조합만 하면 되는 수준이에요. 그런 걸 할 줄 알면은 이제 기업에서는 우리 디자인에 필요했는데 너 그것도 할 줄 알아? 너 이리 와봐. 너 이것도 할 줄 알아? 야, 이 사람 뽑으면 2명 급여 아낄 수 있겠다. 뽑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괜히 뭐 진로교사분들이랑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야, 우리나라 프로그램 중에서 외국으로 수출하면 뭐 잘 될 만한 거 없을까? 우리 흑백 요리사 잘 되지 않을까? 지구특공대 이거 잘 되지 않을까? 하는 거고 또 식당 창업도
와, 우리 엄마 아빠는 이런 거 기가 막히게 하시는데 한번 창업해보면 어떨까? 엄마는 김치찌개 기가 막히고 아빠는 저거 꽁치 김치찌개 잘하는데 한번 해볼까? 이런 거 해서 가격도 한번 설정해보고 그 간판도 만들어보고 하는 거예요. 또 어려운 거 없이 뭐 여러분이 뭐 SM이나 하이브, JYP 디렉터라면 어떤 아이들 뽑을지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게 되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해보시라는 게 저의 생각인 거고, 그게 이제 기획력과 마케팅을 늘리는 게 좋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오리지널, 흔히 말해서 원본을 분석하고 똑같이 모방을 해봐서 디자인 능력이나 뭐 분석력이나 구조화 능력 이런 걸 배우자는 거예요. 라면이 있어요. 신기하게도 A 회사에서 우리가 매운 라면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B에서 또 매운 라면 비슷하게 만들고 C에서 만들어요. A에서 만약에 우리가 부대찌개 라면 만들었어요. 그럼 B에서 똑같이 만들어요. C에서 똑같이 만들어요. 비슷하게 다르게. 서로 벤치마킹하고 차용하고 재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산업의 대부분의 구조 원리라는 거예요. 라면, 과자, 자동차, 핸드폰, 가방, 서로가 서로를 리스펙하지만 베끼고 서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베낀다는 표현이 나쁘니까 벤치마킹 한다고 하자고요. 똑같이 베끼면 기분 나빠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차용해서 바꾸고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근데 기분 나쁘지만 그게 원리예요. 저도 책에 썼지만 제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요, 용돈 피자 박스를 만들었어요. 그럼 저 어디서 갖고 왔을까요? 아, 이거 방법 없을까 찾아보다가 한번 제가 머릿속에 생각했어요. 이거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근데 실제로 사람 생각은 비슷하니까 미국에서 누가 했더라고요. 그래? 아, 근데 우리나라는 내가 최초네? 좋아, 만들어보자. 야, 근데 미국 건 이게 약하네. 그럼 난 이걸 가지고 이렇게 바꾸고, 이건 이렇게 하고, 마케팅 이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제가 그거를 제가 친한 동생한테 무료로 양도한 다음에 그 친구가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그 친구도 이제 좀 하다가 바빠서 놔뒀대요. 그래도 유지는 되는데 6개월 있다 봤더니 업체들이 10군데서 똑같이 만들었대요. 기분은 나쁘죠. 근데 그게 산업의 원리인 걸 아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 뒤로 재밌는 거 뭐냐면은 치킨 박스 나왔고요. 보약 박스 나왔고요. 뭐 이런 게 나왔어요. 기가 막히게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신제품이 나오면은 분해하고 어떤 상대방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사람들이 왜 만들었는지 이런 거 보면서 차별화 포인트 더하고 해서 새로운 거 만들면 좋아요. 김밥도 이렇게 만들고 가족들끼리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콘텐츠를 가지고 분해하고 재조립하고 모방하는 훈련을 하면은 정말로요, 나도 모르게 어른스러운 능력이 나오고, 기업이나 대학은 다른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갖고 있는 사람들 데려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어른들은 100% 이해하실 거예요. 그거 갖고 있으면은 정말 취업될 확률이 쭉 올라가는 거예요. 학벌이 부족해도 쭉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이거 갖고 있는데 자격증, 이것도 좋은 데 나오는데, 근데 능력은 없어. 실무 능력은. 아니에요. 이걸 역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로 역량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계속 그런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는 거는, 해보세요. 약속합시다, 우리. 자, 명언이나, 우리 유튜브 쇼츠 보면요, 한동안 몇 년 전부터 명언 채널, 종교 채널, 뭐 치매 예방 퀴즈, 국뽕, 또 뭐 리뷰, 연예인 랭킹, 그쵸? 영화 소개, 뭐 내가 좋아하는 거 뭐 이런 거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그거 참고한 다음에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그걸 돈 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비공개로 해서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5만 뷰, 3만 뷰, 어떨 때 나도 모르게 100만 뷰 찍혀요. 그럼 이렇게 돼요.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책임감과 생활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뭐든지 하나 시키면 내일처럼 하는 사람, 무인도에 떨어져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뭔 일 터졌어요. 근데 수습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역량이 드러나는 거예요. 기업을 운영하고 회사를 이끌어간 사람은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역량을 우리가 사회에서 길러야 돼요. 근데 안 되니까 좀 더 내려와서 저는 이제 학교에서 미리 기르자고 하는 거예요. 왜? 어차피 성인 돼서 기를 거 미리 먼저 연습하자 이거예요. 그게 사실 우리가 지금 진로교육 하는 거의 핵심이고,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이 도와주고 계시고 정부에서 그걸 밀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책임감들은요, 그냥 쉽게 형성되지 않아요. 리더가 돼보고, 팀도 이끌어보고, 뭔가 내가 현장에 들어가 봐야 돼요. 어우, 힘들어. 와, 미치겠다. 어떡하냐, 이거. 와,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고생도 해봐야 돼요. 뭔가를 도전해서 완주도 해봐야 돼요. 끝까지 오래 해봐야 돼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역량이 생기는 거예요. 단발적인 능력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잖아요.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요즘에 좀 조심스러울 수도 있는데, 워낙 침체가 심해서 부모님들이랑 같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인력사무소 근처 한번 가보세요. 거기 가서 이걸 물어보지 마세요. 예민하실 수도 있으니까. 왜냐면 직장에 대해 빨리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을 느껴보세요, 그렇게. 또 새벽에 일어나서 청소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가서 뭐 갖다 드리세요. 느껴보세요. 새벽에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느껴보세요. 차 타고 종점 가보세요. 정말로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분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런 걸 느끼면서 책임감이랑 생활력을 길러보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야지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존경심을 품고 우리가 세상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진로 교육 현장에서 느껴지는 의대 열풍은 어떤가요? 기대 반, 혼란 반이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한 거는 이제 학부모님들 상담을 하면은, 사실 제가 만나는 분들이 전부는 아니지만 제일 큰 그런 거는 방향은 이제 정해졌다. 근데
혼란에 있어서 어떻게 그게 시행되는지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되더라도 아이들 중간에 바뀌지 않는지 불안감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지금 빨리 어쨌든 정책의 방향성이 일관성이 돼서 잘 진행되기를 바라는 분위기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 아니야 그만큼 범위가 넓어진 거잖아요. 근데 정원의 확대가 만약에 된다면은 그게 뭐 350명이 됐든 2000명이 됐든 어쨌든 확대가 된다는 것 자체가 그 아래 티어까지 올라오니까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좋아하는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들도 사실은 좀 힘들어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중요한 건 이게 결정이 안 되니까 학부모님들 상담을 정확히 할 수 없다는 게 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리고 제일 이건 여담일 수 있는데, 의대뿐 아니라 고교학점제 이슈도 지금 굉장히 많은데, 전반적으로 의대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교사들 입장에서는 이게 빨리 일관화되고 제도가 보완이 되길 원한다.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이게 옳고 그름은 둘째 문제고, 이왕 하기로 했으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반응이.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다들 이제 기대 반, 우려 반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게 먹고 사는 문제랑 결국 직결되거든요. 내가 인풋을 했을 때 아웃풋이 나오는 가장 좋은 게 뭐냐라는 걸 학부모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지금의 학부모들은 더욱더 전략적이고 더욱더 고등의 어떤 교육을 받아온 세대이기 때문에 이성적인 추론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를 졸업하면 혹시나 나중에 의사의 수입이 줄어든다 할지라도 다른 어떤 직업을 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판단이 된 거예요, 전략적으로.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의사를 보내는 거고, 더욱더 우리가 대한민국의 사회 문제라고도 할 수 있지만 상향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많다 보니까 할 수 있다면 전문직을 계속 보내려는 게 있는 거죠. 나는 이걸 못했지만 우리 아이는 내가 지원이 좀만 되면 할 수도 있다는 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의대를 어떤 선호하는 현상이 옳고 그르냐 보다는 그런 흐름이 유지되냐 안 되냐를 봤을 때 저는 유지될 확률이 높고, 여전히 예전에는 그런 얘기 있었어요. 한번 불이 뿜으면 뜨거워지면 끌어버리면 이제 기화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80년대 90년대는 물리학과가 인기 있었고 컴공과가 인기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게 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리고 의대가 그 이후로 훅 올라왔고, 근데 이 방향은 이제 거의 그대로 유지될 확률이 좀 있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그런 거죠. 의대랑 이공계가 탑2로 거의 공고화될 것이다. 거의 문과가 지금보다 더욱더 외면받는 식으로 갈 텐데, 그럼 결국 여기서 남은 거죠. 문과생이 이공계를 어떻게 융합할 것이냐, 문과생은 또 문과계를 또 어떻게 융합할 것이냐, 계속 복잡해지는 시대로 가는 이 시대의 흐름을 계속 느끼시고 따라가는 게 더 올바른 진로의 어떤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보통 의대 진학을 희망하나요? 만약에 공부를 정말 잘한다, 그러면 보통 그런 친구들은 거의 진로가 정해져 있어요, 보통. 예를 들어서 나는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무조건 의대 가야 된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 나는 공부를 잘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과학 쪽으로 갈게, 이런 경우도 있고, 쉽게 말해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요, 이미 가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분야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애매하게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약간 흔들리고, 그 아래에서 성적을 중심으로 조금 애매한 친구들이 꿈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거를 실제적으로 여기 갈 수 있을지 불안하기 때문에, 확률이 적기 때문에 이것저것 꿈도 뒤죽박죽 섞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친구들이 의대를 가고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도 있고 가서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이탈률은 많지 않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부모는 의대를 희망하는데 아이가 다른 진로를 희망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학생들을 만나왔을 때 대부분 한 번, 두 번의 미팅에서 해결은 되세요. 제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과 자녀분이 대화를 통해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게 있고,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됐으면 하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했냐 했을 때 안 하셨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했다 하더라도 1차적인 거, 2차적인 거에서 끝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는 디테일이에요. 우리 인생은 내가 한 번, 두 번 본 것보다 세 번, 네 번 고민한 게 완전히 다른 결과물을 내거든요. 내가 정말 만약에 공대에 어떤 원자력 공학과를 가고 싶다, 만약에. 그러면 거기에서 3단계, 4단계, 5단계 하고 거기서 파생된 직업들을 내가 생각을 하고 겪어보면은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 더 공고화될 수도 있어요. 반대로 또 어머니, 아버님도 더욱더 생각을 해보시려면은 어느 부분이 부딪힌 다음에는 결국 A나 B 중에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공부를 정말 잘하는 친구들은 그 과정들은 보통 정해져요. 간혹 우리가 예전에 우리 스카이캐슬 뭐 그런 드라마 보면은 나는 의대 가기 싫었는데 부모님이 원해서 갔다, 이런 경우는 사실은 많지 않다고 저는 알고 있고, 대부분은 협의해서 가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금은 진로 변경이 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런 경우는 자녀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더라 라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은 거기는 자기의 어떤 철학이 있는 거기 때문에 보통은 부모님들이 져주거나 합리적으로 설득을 당하신 경우가 많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부자 될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현장에서 제일 많이 얘기해 주는 것도 이건데, 사실 왜냐면은 결국 돈이 행복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돈과 여러 가지 인생의 그런 것들이 균형이 맞아야 된다 해서 계속 설명을 드렸잖아요.
어쨌든 마지막으로 돈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성적을 살려서 취업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면 100%는 아니지만 높은 연봉을 받는 회사에 취업될 확률이 높아요. 조금은 더. 그쵸? 예를 들어서 페이닥터로 의사가 되더라도 1,500, 2,000, 3,000을 받을 수 있어요. 그쵸? 대기업에 들어갈 확률도 조금 더 높아요. 공기업에 들어갈 확률도 좀 높아요. 대형 약국에 입사할 확률도 좀 높아요. 그러면은 또래들보다 조금 더 근로소득이 높아져서 스타트가 빨라지는 거예요. 이해되죠? 공부를 잘하면 그래서 사회적으로 돈을 잘 벌고 많이 벌게끔 구조화되어 있으니까 이왕이면 공부를 최대한 잘할 조금만 노력하자 이거예요. 의외로 공부해서 반에서 3등 했던 친구랑 반에서 10등 했던 친구랑 은근히 들어간 그 직장을 나중에 보면은 비슷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조금씩만 잘하려고 노력하자 이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두 번째는 기술을 살려서 취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땀을 많이 흘리면서 몸으로 하는 직업들이 있어요. 뭐 에어컨 청소를 한다든지 뭐 레미콘이나 트럭을 운전한다든지 지게차를 운전할 수도 있고 철거, 전기 배선, 뭐 쓰레기 청소, 펜스를 시공할 수도 있고 많거든요. 이런 쪽은 몸은 조금 힘들어도 시드머니를 늘리기 딱 좋아요. 전부 다 내가 영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월천이 될 수도 있고 월이천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 알아봐서 그쪽으로 가는 것도 부자가 될 수 있는 첫걸음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걸 사업을 잘 하시면은 아까 말했지만 내가 영업을 잘하면은 기하급수적으로 회사가 커질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여기 주의점이 있는 게 워낙 이런 쪽은 조심해야 될 게 나한테 오면 한 달에 몇백만 원 벌 수 있어요 라고 가르쳐주는 학원 같은 게 있어요. 인터넷 강의도 많고 유튜브도 많아요. 맞는 것도 있을 테지만 100% 믿지 마세요. 강의 파리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창업을 하면은 부자가 될 확률이 좀 있어요. 전부는 아니지만. 여기는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혹은 미들 리스크, 미들 리턴도 있어요. 자, 영업이나 홍보에 대한 스트레스는 다 나한테 있어요. 왜냐면 내가 해야 되니까. 내가 사장이니까. 내가 모든 걸 어떻게 하느냐, 얼만큼 하느냐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잘하면은 근로소득, 직장인들보다 많이 벌 확률이 조금 더 있는 거고, 또 중요한 건 내가 사장이니까 윗사람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어요. 또 반면에 또 알바나 직원 관리에 대한 스트레스는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프랜차이즈 뭐 바스킨라빈스, 파리바게트, 본도시락, 본죽, 그렇죠? 뭐 교촌치킨도 있고 맘스터치, 올리브영, SK텔레콤 대리점도 있고, 그렇죠? 판매점 그런 데도 있고, 아니면은 나만의 회사를 만들 수도 있죠.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IT 회사, 저처럼 교육회사를 만들 수도 있고, 그렇죠? 마케팅 회사가 은근히 여러분 마진율 높습니다. 아시겠죠? 또 어떤 사람은 귀농을 할 수도 있어요. 귀어를 할 수도 있고요. 스마트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거고, 네 번째는 이제 재테크를 잘하는 게 부자가 되는 방법이겠죠, 우리가. 그렇죠? 자본주의에서 재테크는 어쨌든 필수니까 부동산이라든지 뭐 주식이라든지 코인이라든지 금이나 은이라든지. 저는 이제 많이 하진 않지만 우리 와이프가 주식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우리 와이프한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팁을 드리자면은 좀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이 많아요. 이쪽 부류도 좀 100% 만나는 사람은 없으니까 뭐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마시고요. 저 개인적으로 이제 좋아하는 좋은 글 써주시는 분들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네이버 인플루언서 루지님도 있고 뭐 풍백님도 있고 에코마마님도 있는데, 이런 분들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아,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가고 있구나라는 것도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투잡이랑 쓰리잡을 하는 거죠. 남들이 한 개 일할 때 두 개, 세 개 일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는 퇴근하고 돈을 벌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주말을 이용해서 하기도 하고, 유튜브를 또 운영하는 부업하는 사람도 있죠. 예, 또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를 하는 사람도 있고,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쇼츠 만드는 사람도 있고, 배달대행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2년, 3년 빡세게 일하다 보면은 내가 돈을 쓸 시간도 없어. 그래서 돈이 자동적으로 통장에 쌓이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성실하게 되는 게 습관이 돼서 좋대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5개를 하면은 무조건 부자 된다는 아니지만 부자 될 확률이 높아지니까 이런 걸 좀 해보려고 노력하면은 가족들이 재밌게 같이 으쌰으쌰하면 재밌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그걸로 지속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취향이나 좋아하고 그런 거는 바뀔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바뀔 확률이 굉장히 크고, 젊을 때나 어릴 때는 그걸 몰라요. 근데 나중에 나이를 먹고 30대 이상, 40대 이상이 되면은 사실 취향이나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이왕이면은 잘하는 거를 좀 중심으로 가되, 좋아하는 거는 어느 정도 면에서 취미 영역으로 두느라고 저는 좀 얘기를 하는 편이고, 물론 제일 좋은 건 이걸 하면서도 재미도 꾸준히 유지되고 돈도 잘 버는 게 제일 좋죠. 예. 근데 그런 확률보다는 솔직히 잘하는 걸 하는 게 오랫동안 사회에서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가장 확률 높은 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학생 때부터 돈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들이 돈 버는 거에 좀 큰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늘 말씀을 드려요. 돈을 직접적으로 많이 벌라 이런 것도 중요한데, 돈 자체에 관심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게, 학생들은 결국에는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될 성인이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벌써부터 돈 얘기해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런 사람들 치고 돈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솔직해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 잘 봅시다. 자, 제일 중요한 예민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학생들이 성인이 됐을 때 자기 힘으로 돈 벌어서 서울 아파트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있겠죠. 훌륭한 아이들은. 근데 확률적으로 저희들보다 혹은 위 세대들보다 살 확률은 적어요. 그러려면 딱 두 가지예요. 미리 준비해야 돼요. 미리 준비한다는 건 돈을 많이 벌거나 돈 벌 능력이 갖고 있거나 그래서 나중에라도 돈 벌 수 있으면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돈을 관심을 이제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돈을 바라보는 관점이.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나쁘게 돈 벌래?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제부터 돈을 벌려고 하면은 오히려 칭찬을 해줘야 돼요. 아, 더 잘하도록 격려해야죠. 그 사람들이 돈 많이 벌면 세금 많이 낼 거고 사회를 건강하게 해주는데 왜 나쁘게 보냐 이거예요. 물론 돈을 벌려는 과정 속에서 사회나 사람들을 등한시하고 이러는 과정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성교육이나 그런 게 중시돼야 되지만 돈 자체를 바라보고 사랑하고 좋아하고 많이 벌려고 노력하는 거는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돈 공부를 하면 좋은 이유가 세 가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실제적으로 돈 공부 혹은 경제 공부를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취업이랑 창업에 유리하다는 거예요. 기업은 실제로 자원봉사자 아니죠? 기업은 자기들한테 이익될 만한 사람, 우리 회사 와서 돈 많이 벌어줄 사람 인재를 뽑아요. 그게 본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뽑으려는 사람이 경제적 관심이나 돈 냄새를 못 맡아, 센스가 없냐 너는? 자본주의 원리도 몰라, 사람 이목을 끄는 법도 몰라, 그렇죠? 사람의 클릭을 부는 글쓰기도 못해요. 단순히 대기업뿐 아니에요. 출판사를 들어가도, 우리가 마케팅 회사를 들어가도, 기획회사를 들어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런 돈 공부, 경제 공부, 돈이랑 관련된 공부들을 미리 하지 않으면은 관점이 달라지고 뽑히기 쉽지 않은 거예요. 자본주의 원리나 소비자 지갑이 열게 하는 방법 공부하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쉬워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주위에 그냥 길 걸어가다가도 옷가게에 보이면 여기 돈 어떻게 벌까? 이런 생각? 슈퍼가 있으면 여기 어떻게 벌까? 식당이 있으면 여기는 얼마나 벌까? 우리 집에 맛집이 있어요. 제일 돈 많은 데, 많이 버는 데가 있어요. 여기는 회전율이 얼마나 되고 하루 매출 얼마겠다. 이런 거 하면 이런 것만 생각을 해봐도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업에 대한 생각도 생각이고, 왜냐면은 대학을 들어가려면은 대학의 입장이 되어봐야 되고, 기업을 취업하고 싶으면은 기업의 입장이 되어봐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뽑을까를 역으로 공부하려면은 결국에는 본질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돈을 잘 벌어다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저 역시 지금 책 출간하고 마케팅 작업할 때 뭘 중시할 거예요? 한 명이라도 네이버 클릭을 많이 해줄 사람, 유튜브 클릭을 많이 해줄 사람 뽑는 거예요. 저랑 우리 채널 주인장님도 다 같이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이 많이 봐줄까? 그게 결국 사람들을 끌이는 거고 우리가 성장하는 방법이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재테크를 안 하면 안 되는 시대로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또 다르게 얘기를 드리면 근로소득 말고도 이제 그 희망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돈 풀었다가 돈 줄였다가 이거 반복하고 있어요. 아마 조만간 다시 돈 풀기가 있다고도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 뭐 주식시장이라든지 뭐 요즘에 코인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우상향할 확률이 높잖아요. 왜냐하면 화폐 경제학적으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화폐 가치는 올라가니까. 물론 아닐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 봅시다. 끊임없는 우상향이죠. 여전히 아직까지. 최근 들어서 뭐 박스권이다, 이제 다시 내려갈 거다 얘기 있어요. 누가 맞을지 몰라요, 솔직히. 근데 시간이 흘러도 언젠가 다시 올라갈 확률이 좀 높잖아요. 조금은 더. 중국 주식도 마찬가지고. 국내 주식도 저는 이제 상법 개정도 조금씩 될 거고, 분명히. 예를 들어서 좋은 면으로 증시 부양이 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좋아질 거라 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꾸준히 우량한 자산에 투자를 한 사람들은 조금씩 사부작 부자가 되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은 근로소득이만 매이게 되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안정적으로 저축하는 것도. 근데 재테크를 하려는 생각까지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공부를 잘해도 30대 이후에 자산 격차가 이 재테크 혹은 돈 공부, 경제 공부로 이렇게 벌어지면은 슬프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정에서 조금씩 모의 투자를 해보시고, 같이 혹시나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이라면 임장도 좀 다녀보시고, 집 고치기도 한번 같이 해보시고, 집에 뭐 전구를 가는 것도 마찬가지니까, 가능하면 아이들이랑 돈 벌 목적이 아니라 쿠팡이나 뭐 어디 뭐 G마켓 이런 데서 셀러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가깝게는 뭐 우리 동네에서 플리마켓 하면은 우리 집에는 안 파는 것도 팔아보고, 아이들한테 직접 당근마켓에서 내고해서 팔아보라고 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해야지 진로 역량, 경제 역량 이런 것들이 돼서 취업할 때 도움된다는 거예요. 셋째로, 세상에서 돈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확률이 높아져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줬다고 할게요. 인생이 참 어려워지고 달라지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지인한테 수천만 원 빌려줬다가 지금도 못 받고 있어요. 잠수 탔어요. 근데 저처럼 마음고생 안 하시려면은 돈의 원칙도 세우셔야 되고, 돈 공부를 미리 해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의 가치, 돈의 원칙을 미리 세우는데 그걸로 인해서 내 인생의 진로가 확확 바뀌는 게 많아요. 우리 주위에 많이 듣잖아요. 드라마 소재도 있지만 우리 주위에 많아요. 빚보증 썼다가 망한 사람, 돈 빌려줬다가 안 좋은 사람, 재테크 투자 잘못했다 안 좋은 사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칙을 만드는 건데 큰 돈 빌려주지 말자. 전세 사기냐 다단계, 뭐 P2P 사기, 피싱, 파밍, 스미시 한 번만 공부해 보세요. 그래야지 안 당해요. 사채 절대 쓰지 말자. 대출을 두려워하지 말자. 꼭 필요한 것만 구매하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꼭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 누구나 어른이면 공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 예시를 많이 적어놨어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 카페 가면은 백두산이라고 있어요. 뭐 이렇게 나쁜 사람들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거기 가서 유사수신행위라고 해서 꼬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폰지 사기. 그런 차례 찾아보고 기사에서도 한번 찾아보세요. 사기, 형량. 그러면 이런 뉴스가 뜨면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은행에서 뭐 하나은행, KB뱅크 이런 데서 나오는 부자 보고서 있거든요. 이런 거 3년치 꼭 읽어보시면은 돈 공부의 흐름, 어떻게 지금 전체적인 흐름 트렌드가 가고 있구나라는 거 보이니까 꼭 한번 보시면은 경각심도 가지게 되고 경제적인 능력도 올라가니까 취업에 창업에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교육의 민족 하면 저는 늘 생각하는 게 좋은 교육을 소개시켜 주는 거거든요. 다른 거는 저는 모르겠지만 딱 하나만 집중하시면 좋겠어요. 교육이 최고의 투자다. 그래서 저는 교육하시는 데에 많이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고 여기서 그냥 교육이라는 게 학원에 보내고 학교에 잘 보내고 그래서 하하호호 이것도 좋지만 두 번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가족 간의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와 자녀와 깊은 소통, 진로에 대한 소통, 행복에 대한 소통, 인생에 대한 소통, 일상에 대한 소통 이런 것들이 많아지시면은 혹시나 우리가 성공을 못하더라도 성장을 시킬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쪽에 좀 집중하면서 가족이 행복한 교육 쪽으로 가시면은 저는 분명히 좋은 결과까지도 따라올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되시면 좋겠습니다.